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 여론방송의 TV 틱톡입니다. 저희 TV 틱톡은 각 장르별로 프로그램을 선정해서 설명해주고 유익한 정보를 제공해주며 재미있는 뒷이야기를 나눠보는 아주 재미나고 유익하고 아주 기대되는 시간입니다. 저희 한국 여론방송 TV 틱톡을 대표님이 보시고 아주 극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이런 프로그램이다 보시면서 그렇지를 연말하셨어요. 저희에게 뭔가 돌아오는 게 있을까요? 없습니다. 돌아오는 건 대대적인 개편과 TV 틱톡 마지막 회라는 거 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아쉬운 또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저희 TV 틱톡이 사정상 오늘이 마지막 촬영이 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한번 계속 찍을까요? 아니요. 어떠세요? 마지막 회인데. 사실 굉장히 장수 프로그램이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파일럿 프로그램으로 마무리 지을 거라고 예상치 못했거든요. 극찬을 받았는데 오늘이 마지막이다. 이건 사실 박수 칠 때 떠나는 것이 좋은 건지 모르겠지만 오늘은 확실히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이 진짜 본편인데 계속 시청률 얘기하고 정말 좋은 시간이었지만 정말 재밌는 시간은 오늘인데 아쉽습니다. 개인적으로 아쉽고 저는 TV 틱톡을 2번으로 개편되기 전에 전 TV 틱톡을 또 진행을 했었잖아요. 그때도 개편이 되어서 마지막 회 때 또 슬픈 마음을 감출 수가 없었는데 이번에도 정말 슬픈 마음으로 하되 하지만 마지막까지 끝까지 즐기면서 재밌게 하는 게 저희들의 임무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저희 TV 틱톡 어떻게 진행될 건지 김현태 기자가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먼저 각 패널들이 그 프로그램을 선정해서 짤막하게 프로그램 소개 및 그리고 그 뒷이야기 그리고 관련된 시청률을 소개해드릴 예정이고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스포츠를 그리고 나머지 두 분은 예능과 드라마를 맡아주셨죠. 네. 스포츠에 관해서 어떤 이야기를 해주실지 궁금합니다. 잠깐만만 얘기해 주세요. 네. 올해 2014년 프로야구가 지난 3월 말에 개막을 했죠. 그래서 이제 각 프로그램 3사별로 각 스포츠 채널 SBS, MBC 그리고 KBS 스포츠 채널 3사별로 내세우고 있는 야구 전문 매거진 프로그램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고 또 그 프로그램에 나오는 MC 각 3사의 그 야구 요정들이라고 불리는 이분들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시청률도 빼놓을 수 없겠죠. 야구 요정이라는 건 김현태 기자가 지금 지은 건가요? 네, 지금 제가 방금 저에겐 요정이고 또 다른 분들에겐 여신으로도 많이 불리더라고요. 그나저나 김현태 기자가 아주 깔끔하게 머리를 잘랐습니다. 저번 회 때는 거지의 왕이 딱 항상 왕초였죠. 머리를 자르고 깔끔하게 국회의원 선거 나가시는 그런 분으로 됐고요. 이발 비용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이 많으세요. 글쎄요. 그 비용은 소비자의 바다에서 한번 나중에 다뤄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예능 슈퍼맨이 돌아왔다를 가지고 이야기를 할 텐데 모든 연령대가 아주 재미나게 볼 수 있는 이제 예능 프로그램이어서 한번 다뤄봤고요. 이호일 기자는 어떤 것을 오늘 이야기하실 생각이신가요? 네, 저는 역시 드라마 주크박스 드주답게 재밌는 드라마들만 모아왔습니다. 하지만 드라마만이 아닌 시트콤 매일매일 보면서 또 웃음 지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억나는 뿌리 깊은 나무라는 또 명작 드라마 그리고 순풍산부인과 이건 제가 설명드리는 것보다 시청자 여러분들이 더 많이 아실 거라 생각하는데 제가 재미있는 후토크를 나누면서 예전 감상에 빠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벌써부터 재밌을 것 같죠? 자, 이제 본격적으로 저희 TV 틱톡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TV 틱톡 첫 번째 시간 김현태 기자가 준비한 스포츠에 관련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현태 기자 진행을 해주시죠. 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제 2014 프로야구가 개막한 지 얼마 안 돼서 이 각 3사별로 그 프로야구 매거진의 시청률을 빼앗기 위해서 서로 쟁탈전이 아주 치열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각 3사별 프로그램을 먼저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첫 번째로 준비한 것은 SBS 스포츠 채널의 그 베이스볼 S라는 프로그램입니다. 베이스볼 S에 대해서 짤막하게 소개를 해드리면 베이스볼 S는요. 그 최고의 인기 프로스포츠 야구의 다양한 이슈와 그리고 플레이에 대한 심도 깊은 이야기를 나눠보는 프로그램이고요. 그리고 매일 프로그램 그 야구 실제 경기가 끝나고 바로 그 시청자들에게 찾아가서 아주 따끈따끈한 소식을 전해드리는 프로그램입니다. 베이스볼 S의 그 S는 그 스피드, 스트라이크 그리고 서머리의 약자로 쉽게 말해서 가장 빨리 우리 시청자들에게 찾아가는 야구 하이라이트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국내 프로야구뿐만 아니라 일본 야구 그리고 메이저리그 베이스볼 소식까지 총망라의 알찬 내용으로 항상 시청자들께 다가가고 있고요.
그 베이스볼 S의 코너를 짤막하게 소개를 해드리면 먼저 프로야구 하이라이트 당일 펼쳐진 4경기의 핵심만을 골라볼 수 있는 시간으로 이 빠르고 정확한 캐스팅에 최첨단 분석 장비로 멋진 플레이를 다시 감상할 수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두 번째로 더 리얼 에이스라는 코너가 또 있고요. 당일 펼쳐진 경기에서 최고의 활약을 펼친 최고의 선수를 선정해 발표를 해드리고 매월 한 명의 더 리얼 에이스라는 선수를 선정해서 선수의 이름으로 무려 300만 원씩 유소년 야구 발전 기금을 적립한다고 하네요. 이거 선정은 그 프로그램 자체적으로 선정을 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출연자를 또 짤막하게 소개를 해드리면 현재 그 MC를 김미나 그리고 황보미 아나운서가 맡고 있는데 주중에는 김미나 아나운서가 그리고 주말은 황보미 아나운서가 맡고 있습니다. 특히 그 김미나 아나운서 같은 경우는 그 전에 그 MBC 스포츠 채널에서 있다가 SBS로 옮긴 상태고 뭐 다시 잠시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이렇게 그 지금 뭐 KBS, MBC, SBS 간의 그 아나운서들이 서로 그 시청자들 입장에서는 트레이딩을 하는 것 같다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뭐 MBC에 있던 아나운서가 KBS로 가고 이제 스포츠 채널일 경우 또 뭐 SBS에 있던 아나운서가 MBC로 가고 이런 현상이 최근에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원인이 무엇일까요? 아무래도 뭐 정확하게 이것 때문이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제가 그것과 관련해서 뭐 시청자들의 의견이나 댓글을 좀 찾아보니까 아무래도 시청률에 의해서 조금 많이 활발하게 움직이는 것 같지 않냐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스포츠 아나운서계에 FA 시장이 열렸다고도 볼 수 있겠네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다시 또 짤막하게 그 베이스볼 S의 또 역사에 대해서 뭐 길진 않지만 짤막하게 소개를 해드리면 원래 그 베이스볼 S는 그 예전에 김환 아나운서와 이윤아 아나운서가 월요일 그리고 전 SBS 스포츠 아나운서죠 배지연 아나운서가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진행을 담당했다고 하고요. 2010년 시즌에는 사실 그 베이스볼 터치라는 이름으로 방영되었다가 2011년 시즌부터 현재의 베이스볼 S라는 프로그램으로 개명이 됐다고 합니다. 특히 그 사실 그 베이스볼 터치 같은 경우는 원래는 여성 아나운서가 진행을 맡기로 했다가 나중에 그 윤성호 아나운서와 박상준 아나운서가 돌아가면서 진행을 담당했는데 예상만큼 시청률이 좋진 않았다고 하네요. 그래서 나중에 베이스볼 S로 바뀌면서 여성 MC들을 투입하게 됐다고 합니다. 네, 그렇군요. 아무래도 남성분들이 주로 보는 스포츠 이런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그 여자 스포츠 아나운서들의 역할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물론 그 시청률도 중요하기 때문에 여성 아나운서도 배치를 하고요. 그렇지만 또 야구를 보는 시청자들 입장에서는 또 전문성도 빼놓을 수 없기 때문에 또 프로그램의 패널들, 우리 야구 해설위원들도 같이 배석을 해서 방송 진행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사실 그 베이스볼 S라는 프로그램에 전에 그 배지연 아나운서가 원래는 MC를 진행했었는데 최근에 배지연 아나운서가 2014년 프로야구부터 MBC로 이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배지현 아나운서 같은 경우 뭐 사직 이유를 뭐 정확하게 밝히진 않았지만 뭐 당시 MBC로 옮길 때, 그러니까 옮기기 전이죠. 그러니까 MBC로 확정이 되기 전에 일단 먼저 사직을 했는데 트위터를 통해서 SBS 스포츠 채널에서 스포츠 아나운서로서 행복했던 3년의 시간을 지난 2월 말로 정리하게 됐습니다. 라며 말문을 연 그녀는 아쉽고 죄송한 마음이 크지만 저에게 변화의 시기가 찾아와 이렇게 힘든 결정을 하게 됐다고 하면서 사퇴 이유를 트위터에 밝히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배지연 아나운서가 빠지고 또 이제 그 김미나 아나운서가 다시 투입이 되죠. 네. 현재 이제 베이스볼 S 진행을 맡고 있는 김미나 아나운서 같은 경우 짤막하게 뭐 양력을 소개해드리면 2007년에 MBC ESPN 아나운서로 입사를 했고요. 근데 이제 MBC ESPN이 나중에 MBC 스포츠 플러스로 바뀌죠. 그러고 나서 2012년 MBC 런던 하계올림픽 캐스터를 하기도 했고요. 그러다가 이제 올해 또 뭐 다양한 MBC 스포츠 플러스에서는 베이스볼 투나잇이라는 프로그램에서 활동도 했고요. 그러다가 이제 올해 2014년 SBS 스포츠로 이적을 하고 현재 방금 말씀드린 대로 베이스볼 S라는 프로그램에서 MC를 맡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멋진 분이십니다. 네. 뭐 관련된 기사가 있는 것 같아요. 예. 네. 김미나 아나운서가 최근에 너무나 그 열정적으로 방송 활동을 하다가 또 이동 중에 교통사고를 당했다고 하는데
사실 뭐 큰 부상은 아니어서 다행이라고 볼 수 있지만 어쨌든 충분히 쉬어야 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사고 후 이틀 만에 방송 복귀 의지를 표명을 해서 또 많은 시청자들에게 이 김민아 아나운서가 정말 그 프로 의식이 투철하구나라고 또 감명을 주기도 했다고 하네요. 저도 이 부분은 굉장히 감명 깊게 봤는데 사실 교통사고는 말씀하신 대로 후유증이라고 하죠. 네.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푹 쉬어야 되는 게 맞지만 이틀 만에 방송 복귀를 한 면이 있고 사실 여성 스포츠 아나운서들에게 항상 따라다니는 꼬릿말이 그냥 이쁘면 된다. 그냥 몸매 좋으면 된다. 뭐 학력 좋으면 된다. 이런 수식어들이 붙고 있어요. 이런 중에 전문성이라는 그런 키워드를 항상 가지고 네. 공부를 하고 연습을 해야 되는 부분인 네. 것 같은데 이 김민아 아나운서의 이 기사를 보니까 정말 프로의식을 가지고 정말 전문성 있게 열심히 네. 하는구나 이런 걸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또 아나운서들, 스포츠 아나운서들뿐만 아니라 아나운서들이 결혼 때문에 아나운서 하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경우도 있어요. 네. 가령 결혼을 하고 좋은 집안과 결혼하고 퇴사하는 그런 전례들이 있었기 때문에 네. 그런 이제 댓글이나 이제 시청자분들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데 이런 김민아 아나운서도 그렇고 뭐 예를 들어서 노현정 아나운서 같은 경우에도 네. 결혼해서 퇴사를 하셨고 이지혜 네. 아나운서도 또 퇴사를 하셨죠. 네. 그리고 뭐 박지훈이나 이번에 김민지 아나운서도 등등등 다 퇴사를 했는데 뭐 김민아 아나운서 같은 같은 뭐랄까요 성향으로 보면 박지훈 아나운서 같은 경우에는 퇴사 이후에도 꾸준한 방송 활동을 하고 있죠. 더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네. 저희에게 반가운 소식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런 분들을 보면 아나운서 그리고 방송을 정말 좋아서 하셨던 분들이구나. 하지만 어쩔 수 없이 결혼 때문에 퇴사를 했고 그리고 나서도 방송을 꾸준히 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이어서 그 베이스볼 S의 김민아 아나운서 외에 또 신입 아나 황보미 아나운서가 있는데요. 또 황보미 아나운서도 같이 베이스볼 주중 주말 나눠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드라마에 또 활동을 하셨더라고요. 그 MBC 1일 특별기획 구암 허준에서 장씨 역을 맡았다고 하고요. 네, 그리고 또 SBS 수목 드라마 상속자들에서 강한나 역을 또 맡았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그런 뭐 역량을 바탕으로 해서인지 2014년 SBS 스포츠에 또 입사를 해서 이 베이스볼 S를 2014년 3월 28일부터 현재까지 잘 이끌어오고 계십니다. 네, 시청률에 대해서도 또 말씀을 드리면 그 4월 4일 그 방송된 원래는 그 MBC 스포츠 플러스 베이스볼 투나잇이 0.92%로 이 방송 3사간의 1위를 차지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4월 8일에서 10일 그 LG와 롯데 경기가 있었는데 이때 그 베이스볼 S가 시청률 1위를 다시 또 탈환을 했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사실은 프로야구 개막 이후 가장 먼저 1%대 시청률을 돌파한 게 바로 베이스볼 S라고 합니다. 뭐 정확한 이유는 뭐 누구나 다 추측을 할 수밖에 없지만 이 대다수의 의견을 들어보면 역시나 그 김민아 아나운서의 그 프로 정신과 이렇게 잘 이끌어가는 그 프로그램 역량 진행 능력이 이 베이스볼 S를 또 1%대 시청률로 끌어올리지 않았느냐라는 얘기도 나오고요. 네, 그러면 야구 혹시 뭐 프로그램 보세요? 네, 저는 관련된? 굉장히 즐겨보는 편이고 3, 4 프로그램을 한 번씩은 꼬박꼬박 보는 편입니다. 네. 네, 하나도 놓치지 않으려고 하거든요. 그렇군요. 어차피 같은 이야기를 전해주지 않나요? 같은 이야기지만 전달받는 느낌이 다르고 선생님 말씀해 주셨다시피 코너와 다르고 또 진행자 또 중요한 것이 해설위원들이 또 다르기 때문에 야구를 보는 시간이 많이 달라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방금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시청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이 그날 그 방송사가 했던 경기가 언제 끝났냐 그런 부분들이 또 중요하거든요. 맞아요. 왜냐하면 그 방송 프로그램마다 그 경기가 끝나면 가장 먼저 하이라이트를 제작을 하는데 그 경기가 끝나지 않고 연장 혈투로 이어진다든지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생방송이 늦춰지게 되고 그 경기를 보고 싶을 분들은 이 프로그램을 더 기다리게 되는 경우가 있죠. 그렇군요. 여러 가지 그 프로그램을 선택하는 기준이 다 다른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네, 계속 말씀해 주시죠. 네. 네. 그래서 이제 방금 이호일 기자가 아주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방금 전에 MBC가 전에 1위를 했다가 SBS가 또 다시 프로야구 개막 이후에 1%대 시청률을 돌파했다고 하는데, 지금 제가 또 다른 방송사를 또 좀 이따 말씀을 드리겠지만, 계속해서 사실은 어느 날은 이 방송사가 1위를 하고, 또 어느 날은 이 방송사가 시청률 1위를 하고 해서, 근데 또 보니까
그 야구 경기 말씀 주신 대로 야구 경기 내용에 따라서도 더 올라가고 또 덜 올라가고 이런 게 있음을 좀 발견을 했습니다. 네. 저는 사실 남자치고 야구를 좋아하는 편이 아니고 야구 경기도 잘 안 보고 더불어서 이 야구 프로그램도 안 보는데 뭐 가령 최근 경기를 얼핏 들어보니까 큰 점수 차로 지거나 이기거나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이런 경우에는 시청률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까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이호일 기자가 더 잘 아실 것 같아서 바통을 넘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떨까요? 네, 이번 시즌에 아무래도 프로야구가 화두가 되는 것이 타고 투정. 네. 워낙 타자들이 잘 치고 또 투수들이 상대적으로 약하다는 부분에 의해서 경기 시간이 기존 경기 시간이 작년보다 월등히 길어졌어요. 그러다 보니 시청자들이 좀 지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러다 보니 짧게 경기가 끝나는 경우에는 그 프로그램을 먼저 보고 다음에는 경기 끝난 다음 프로그램을 보고 하다 보니 시청률에서 약간 상이한 부분이 있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빨리 끝나는 경기를 빨리 보고 나서 오늘 충분히 봤다라고 생각하시고 뒤에 프로그램 안 보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시청률의 차이가 조금씩 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자, 저는 뭐 지금 얘기를 다 들어봤는데 신하영 스포츠 아나운서를 빼놓고 갈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이슈가 되고 화두가 됐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버드대를 나오고 역사학과 출신으로 그리고 뛰어난 미모와 유창한 외국어 실력을 이제 겸비를 해서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았었거든요. 네. 신하영 아나운서를 쳐보니까 검색 결과 첫 번째에 노출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조금 이렇게 옷을 입으시고 노출 사진이 몇 컷 있었는데 참 이제 스포츠 아나운서를 다 치면 모든 분들을 다 쳐보니까 노출이 일단 1순위로 나오는 것에 있어서 조금 안타까움을 가졌습니다. 최근에 프리를 선언한 최희 씨가 방송인이 JTBC 썰전에 출연을 해서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섹시한 모습을 보고 싶어하는 대중들의 욕구가 있어서 몇몇 방송사는 여자 아나운서에게 더 섹시한 의상을 입으라고 권하곤 한다라고 고백을 했거든요. 네. 이 노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참 안타깝지만 또 그런 자극적인 걸 원하는 시청자들이 있다는 건 숨길 수 없는 사실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제가 방청을 프로그램마다 다녀본 적이 있는데 아나운서들이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합니다. 의상 때문에 또 따로 관리해 주시는 분들이 계시긴 하지만 본인들도 속상해하면서도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는 걸 아마 알고는 있을 거예요. 그리고 또 댓글 같은 부분에 보면 굉장히 인신공격처럼 하는 분들도 많이 있고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좀 지양해야겠지만 물론 가장 중요한 건 실력이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 얼마나 야구 프로그램에 대해서 전달을 잘해주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집중이 되는 분위기가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서 저희들이 또 한 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는 여자 스포츠 아나운서들의 역할입니다. 지금 여자 스포츠 아나운서가 무슨 역할을 하고 있나가 좀 중요한데 사실은 그 프로그램을 그냥 진행을 하거나 아니면 인터뷰를 하는 것이 대반사거든요. 자, 그런 면에 있어서 좀 장기적으로 보면 이 여자 스포츠 아나운서들은 결론적으로 전문성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나이가 많이 이제 들기 시작하면 그 이후에는 설 자리가 없어지는 겁니다. 네, 그 부분에 있어서 계속적으로 좀 환경이 변하고 마련이 돼서 이 스포츠 여자 아나운서들도 힘든 면이 있기 때문에 좀 조정하고 좀 편안해지는 분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이 노출 기사를 보면서 한번 또 들어봤습니다. 네, 계속 진행해 주시죠. 네, 그 방금 말씀해 주신 부분에서 짤막하게 또 첨언을 드리자면 그 SBS 지금 이제 김민아 아나운서죠. 원래 전 MBC 스포츠 플러스에서 일하다가 옮겨왔는데 사실은 그 이런 베이스볼 매거진 프로그램 베이스볼 뭐 투나잇이라든가 방금 말씀해드린 베이스볼 S 사실 그 프로야구 정규 리그 때만 이게 방영이 되고 또 프로 시즌이 없을 때는 또 이렇게 휴식 기간을 갖추기 때문에 좀 뭔가 생각을 많이 하게 됐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마침 그 뭔가 좀 회의감도 들고 해서 이제 다시 사직을 했지만 또 SBS 스포츠 쪽에서 또 불러줘가지고 이렇게 근무를 하기 시작했다고 하네요. 정말 다행이네요. 방금 그 신하영 아나운서 그 조금 전에 약간 이야기가 있었는데 제가 기억이 나는 것이 신하영 아나운서가 워낙 출중한 외모에 출중한 실력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한 가지 재밌던 게 면접을 볼 때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스스로가 나는 리버풀 팬이다. 그러면서 리버풀에 관련된 뭐 스티븐 제라드 이야기를 줄줄이 했다고 해요. 그때 심사위원들이 이 친구다. 그때는 그런 스펙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전혀 안 보였다고 하더라고요. 우리가 보이진 않지만 충분히 이런 열정이 있다는 걸 알아뒀으면 하는 마음에서 갑자기 기억난 이야기였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계속 진행해 주시죠. 네, 그 다음은 MBC 스포츠 플러스의 베이스볼 투나잇이라는 프로그램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베이스볼 투나잇은 MBC 스포츠 플러스에서 방송되고 있고요. 프로그램 하이라이트 역시 프로그램입니다. 프로야구 이것도 역시 프로야구 시즌에만 방송이 되고 있고요.
그 시즌 원래 1, 2, 3, 4부터 했는데 특히나 특이한 것은 SK텔레콤의 T-베이스볼 앱을 통해서 다시 볼 수 있다고 하고요. 2010년 시즌부터 2013년 시즌까지는 베이스볼 투나잇 야라는 이름으로 방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2014년 시즌부터 당일 경기 프리뷰, 경기가 시작 전에 하는 베이스볼 투데이가 있고 또 경기가 끝나고 나서 그 경기에 대한 하이라이트를 영상에서 보여주는 베이스볼 투나잇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어서 방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방송마다의 특징이 있군요. 네. 그래서 프로야구 시즌 1부터 현재 시즌 5까지 왔는데 방금 말씀드렸듯이 현재 그 김민아 SBS 스포츠 아나운서가 전에는 MBC 베이스볼 투나잇에서 이렇게 활약을 해주셨고요. 지금은 김선신 아나운서와 배지연 아나운서가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배지연 아나운서에 대해서는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전에 그 베이스볼 SBS에서 MBC로 온 케이스고요. 네. 김선신 아나운서에 대해서 짤막하게 또 말씀을 드리면 MBC 스포츠 플러스 소속의 스포츠 아나운서고 경력 관련해서 그 2011년에 MBC 스포츠 플러스 발리볼 투나잇 V라는 프로그램을 맡았고 또 뭐 다양한 김선신의 카니발 원더라든가 베이스볼 투나잇 야 현재까지 계속해서 MBC 스포츠 플러스에서 다양한 활약을 해주시고 있고요. 정말 실력을 가지고 계신 분 같습니다. 이 김선신 아나운서 같은 경우에는 그 임용고시 합격 후에 바로 또 아나운서 시험을 봐서 합격해서 선생님을 포기하고 이제 스포츠 아나운서로서 길을 걷고 있다고 하고요. 성격이 굉장히 좀 독특한 면이 있으신가 봐요. 제가 찾아보니까 길거리에서 모르는 분이 15만 원만 빌려달라 그랬는데 빌려줬대요. 그리고 못 받았대요. 그런 일화를 통해서 김선신 아나운서가 어떤 성격인지 한번 좀 생각을 해볼 것 같고 또 되게 키가 작으시고 귀여운 이미지를 가지고 계셔가지고 그 하승진 선수 있죠? 정말 큰 선수와 찍은 사진이 신장 차이가 많이 나서 정말 재밌었습니다. 거의 골리앗과 다인 수준으로 나오네요. 그렇죠.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한번 꼭 찾아보시고요. 말씀해 주시죠. 그리고 이제 배지연 아나운서에 대해서 또 다시 말씀을 드리면 원래 그 2010년 겨울에 SBS 스포츠로 입사해서 2011년부터 2013년까지 프로야구 시즌 그 세 시즌 동안에 SBS 스포츠의 야구 하이라이트 프로그램인 베이스볼 S 메인 MC를 또 하셨다고 하고요. 그리고 또 특이한 것은 그 프로 배구 리포터로도 맹활약을 했다고 하네요. 또 기타 CJ ENM의 넷마블에서 모바일 야구 시뮬레이션 게임인 마구 매니저의 게임 모델로도 활동을 했다고 합니다. 마구 매니저, 굉장히 힘을 주면서.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 중요한 것은 역시나 시청률에 대해서도 빼놓을 수가 없겠죠. MBC 스포츠 플러스가 야구 중계 및 하이라이트 프로그램 방송 시청률 중에서 역시나 1위를 했다는 뉴스고요.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SBS도 마찬가지고 사실은 1위가 큰 의미가 물론 있지만 또 이게 서로 SBS, MBC, KBS 서로 왔다 갔다 하면서 1위를 차지하기 때문에 그래도 큰 의미겠죠. 그렇죠. 네. 있겠죠. 네. 마지막으로 KBS I Love Baseball이라는 프로그램 또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베이스볼 같은 경우도 역시나 KBS N스포츠에서 그 프로야구 시즌에만 방영되는 매거진 프로그램이고요. 2009년 시즌에 여름부터 방송을 시작했고 2011년 시즌에는 그 시즌 3가 방송했다고 합니다. 코너를 말씀드리면 이제 I Love Baseball 내에 하이라이트, 프리뷰, 미스 앤 나이스, 야구가 좋다, 알러비에게 물어봐라는 코너를 통해서 다양한 경기를 또 하이라이트로 편집해서 보내주기도 하고요. 또 프리뷰, 아까 그 베이스볼 투데이와 베이스볼 투나잇이 나뉘었던 것처럼 이 I Love Baseball 내에도 프리뷰 코너를 통해서 그 선발 투수, 팀 전력 분석을 통해서 내일 경기를 전망하는 그런 코너도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알러비에게 물어봐라는 코너를 통해서는 이 시청자들이 궁금해하는 야구 규칙, 그리고 선수들의 근황 등을 해결해주는 코너라고 하니까요. 조금 더 시청자들에게 다가가려는 노력을 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이 알러비에게 물어봐라는 코너는 조금 이제 다른 3사 프로그램에 다르게 이제 차별화를 갖는 면인 것 같은데 그 야구를 최근에 남성분들만 보는 게 아니고 여자분들도 굉장히 많이 보시잖아요. 맞습니다. 하지만 규칙을 정확히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겁니다. 그런 분들에게는 정말 좋은 프로그램이 아닐까, 코너가 아닐까 생각이 드네요. 네, 맞습니다. 사실 저도 아까 우리 강희우 기자가 말씀해 주신 대로 야구에 대해서 깊이 있게는 알지 못하거든요. 방금 말씀해 주신 또 아까 이호일 기자가 타고 투죠. 타자가 뛰어나고 투수가 실력이 조금 부진한 시즌이 아니냐라는 말도 이번에 최근에 올 시즌 들어서
그 말을 좀 알게 됐고요. 그래서 이런 알러비에게 물어봐라는 통해서 저도 조금 많은 정보를 구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꼭 사연 보내시고 인증샷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실천이 중요한 겁니다. 네. 그 언행 일치를 꼭 실행하도록 하면서 역대 진행자 사실 그 야구 여신이라는 말이 KBS N스포츠의 I Love Baseball을 통해서 나왔거든요. 그래서 특별히 역대 진행자를 좀 살펴보면 시즌 1에 역시 김성류 전 아나운서가 빼놓고 할 수가 없죠. 네. 전 사실 김성류 그 야구 여신, 야구의 요정이라고 할 때 누군가에서 찾아봤는데 정말 귀엽게 생기셨더라고요. 그리고 해서 근데 역시나 그 모든 남성 팬들을 가슴 아프게 했던 뉴스가 있었죠. 바로 김성류 전 아나운서가 이제 김태균 선수와 2010년에 결혼에 골인을 하게 됩니다. 아쉬운 소식이었나요? 물론 행복하고 축하해 드렸지만 또 네네. 많은 남성 팬들에게 그렇죠. 조금 아쉬움을 남겨줬던 기사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구설수가 또 굉장히 많았죠. 아쉬운 목소리가 많이 있었고 김성류 씨는 정말 롱런 할 것이다. 모든 팬들이 확신을 하고 있었고 또 직접 책도 냈었어요.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결혼을 하게 되면서 김태균 선수와 결혼을 하면서 이제 방송을 마감하게 됐는데 아쉬운 부분이었죠. 네. 네. 사실 그 최근에 뭐 다양하게 그 섹시 컨셉으로 사실은 많은 3사가 밀고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해 주신 대로 뭐 여자 아나운서들의 의상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조금 뭔가 과격하게 노출이 심한 의상을 이렇게 권하는 추세도 있고요. 배지연 아나운서 같은 경우는 타 방송사 프로그램의 아나운서와는 달리 약간 단아한 이미지로 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차별화가 됐기 때문에 그 어떤 네티즌들은 그 배지연의 그 단아함 때문에 프로그램을 또 고르게 됐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걸로 봐서는 역시나 또 모두 다 같이 섹시 노출 컨셉으로 가는 것만이 반 방향은 아니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했고요. 현재 그 I Love Baseball의 MC분들에 대해서 또 짤막하게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윤태진 아나운서가 있고요. 윤태진 아나운서 같은 경우는 2010년 제80회 전국 춘향 선발대회에서 선을 차지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역시나 그 화보를 찍어서 또 화제가 되고 있었는데 네, 잡지 화보를 찍었죠. 예, 네. 맞습니다. 그 귀여운 외모와 사랑스러운 말투로 이제 많은 팬을 확보하고 있지만 이 맥심 남성 전문 그 잡지 표지 속 모델로 나와서 그 뭐 흰색 핫팬츠와 푸른색 그물 니트를 상큼하고 발랄한 매력으로 어필하고 있다고 합니다. 상큼하고 발랄한. 네, 좋습니다. 기본 베이스는 상큼하지만 그거를 맥심에서는 섹시로 표현하려고 했던 게 아닌가 개인적인 생각이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강조를 굉장히 넣으시네요. 그러니까 상큼하고. 왜냐하면 그 찾아보다 보니까 이런 화보도 찍었구나 해서 클릭을 안 하게 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클릭을 해보고 이렇게 활동을 하시는구나 라는 네, 공감합니다. 공감하는 부분이고요. 네. 네, KBS N스포츠 그리고 I Love Baseball 정인영 아나운서도 있고요. 정인영 아나운서도 역시나 그 화보를 찍었다고 하는데요. 또 맥심 완판녀라고도 소문이 났다고 합니다. 그 맥심 겉표지에서 아주 섹시하고 그 판무 파탈 같은 그런 이미지를 보여주셔서 또 남성분들의 가슴을 조금 쓰리게 했고요. 정인영 아나운서 같은 경우에는 빼놓고 갈 수 없는 게 물벼락 사건입니다. 네, 임창균 맞습니다. 선수가 무릎 확보해가지고 네. 거의 한 8, 90%는 다 정인영 아나운서한테 갔다는데 맞습니다. 그리고 나서도 진행하는 모습에 또 우리들이 또 박수를 쳤죠. 대처가 정말 프로 의식이 이런 것이구나라고 생각했던 것이 그 솔직히 기분이 굉장히 나쁠 수 있고 또한 또 물을 받았다는 게 누구에게 받아도 기분 나쁜 일인데 또 인터뷰를 계속 이어가는 모습에서 웃으면서도 진행을 하고 그리고 다음 날부터 기사가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어떻게 야구 선수가 그럴 수 있냐 하고 또 이 정인영 아나운서 걱정의 목소리가 많았는데 정인영 아나운서 괜찮다. 나는 사과를 받았고 걱정하지 마시라. 진행하는 데 전혀 문제가 없었으니 하고 야구 팬들을 안심시키는 모습에서 정말 프로의식에 출중한 분이구나라고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그렇죠. 이제 여자 아나운서에게 프로의식 전문성을 이제 중요시하는 이런 시기에 또 프로의식을 발휘해서 또 더욱 많은 사람들이 정인영 아나운서를 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역시나 그 마지막으로 시청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난 5월 4일에는 또 1%가 넘는 시청률을 우리 I Love Baseball이 기록하면서 이 방송 4사
그러니까 사실 KBS, MBC, SBS를 제가 위주로 말씀드렸지만 또 XTM의 베이스볼 워너비라는 프로그램이 또 요즘 핫하거든요. 전 KBS 소속 공서영 아나운서와 최희 아나운서가 이곳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XTM까지 포함한 4사 야구 매거진 프로그램 중에서 평균 시청률 1위를 달리면서 또 역시나 시청자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네, 방금 말씀해주신 최희 이제 방송인과 공서영 방송인은 빼놓고 네. 가면 좀 섭섭할 것 같습니다. 네. 또 이제 최희 프리랜서 같은 경우에는 짧은 치마를 입어가지고 또 구설수에 사진에 올랐죠. 구설수에 또 올랐던 적이 있고 또 뭐 XTM에서도 활동하고 있지만 아프리카 TV에서도 먹방 방송을 하면서 많은 남성 팬들을 또 만들었다고 합니다. 또 이제 최희하고 이제 공서영 씨 같은 경우에는 택시 프로그램에 나와서 이제 두 분의 재밌는 이야기를 풀어 나갔었는데 뭐 재밌던 일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희 씨 같은 경우엔 만취로 집에 가서 집 번호 대신 전 남친 번호를 그렇게 눌렀다. 뭐 그런 얘기도 많이 하고 있고 또 뭐 어떤 분이 또 질문을 했어요. 질문이 최희 씨나 공서영 씨 정도랑 결혼하려면 어느 정도 스펙이 돼야 됩니까? 이런 질문이 올라왔다는 얘기도 막 하고 아무튼 또 종횡무진 활동하는 모습에 있어서 많은 이제 스포츠 아나운서들이 이런 전례를 생각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또 드네요. 또 공서영 씨가 또 재미있는 이력이 있는 것이 예전 그 클레오라는 맞습니다. 활동을 했었는데 네. 제가 다른 기억 클레오라는 그룹은 기억하지만 공서영 씨가 지금 원래 본명이 아니기 때문에 기억을 못 하고 있는데 그런 재미있는 이력도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택시에서 노래를 불렀대요. 백정이 사랑한 애를 불렀는데 김구라가 그렇게 욕을 했답니다. 네. 욕은 아니고 노래 못한다고 가수 치고 노래 못한다고 그러기도 하고 최근에는 공서영 씨는 뭐 인피니트 쇼케이스를 또 진행을 하면서 많은 기사를 또 불러일으켰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김현태 기자가 준비한 스포츠 소식은 모두 정리를 해봤습니다. 정리를 좀 한번 해주시죠. 네. 그 방금 말씀해 드렸듯이 사실 KBS N 스포츠, MBC 스포츠 플러스, SBS 스포츠의 그 야구 그 베이스볼 매거진 프로그램이 사실은 어느 날은 이 방송사가 1위를 하고 또 어느 날은 이 방송사가 1위를 하고 있어서 정말로 그 춘추 전국 시대라고 할 만큼 방송 3사의 시청률 경쟁이 굉장히 치열하고요. 따라서 이제 아나운서들의 이적도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해야 할 것은 역시나 그 야구 팬들을 잊어서는 안 되니까 또 전문성을 갖춘 상태에서 자연스러운 방송 프로그램이 진행돼야 이 방송 3사 프로그램이 꾸준히 사랑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깔끔하게 정리해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김현태 기자가 준비한 스포츠 소식 여기까지 하고요. 자, 다음은 예능 슈퍼맨이 돌아왔다를 말씀드릴게요. 네, TV 틱톡 두 번째 이야기해볼 프로그램은 슈퍼맨이 돌아왔다입니다. 자, 아가들을 이제 주인공으로 하는 예능 프로그램인데 한번 기본적인 정보를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기본적인 프로그램 소개는 아내 없이 아이들을 돌보는 연예인 아빠들의 육아 도전기라고 거창하게 이제 써져 있고요. 해피 선데이 1박 2일에 그 전해하는 프로그램으로서 12세 이상 관람가고 2013년 11월 3일부터 방영이 되었으며 KBS2에서 일요일 오후 4시 55분에 시작해서 약 1시간 50분 정도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시청률은 평균 시청률 10.7% 정도 나오고 있고요. 네, 제작진은 강봉규 PD로서 예전에 승승장구를 제작한 적이 있습니다. 네, 출연자는 장현성, 이휘재, 김정태, 추성훈, 타블로 아가들을 데리고 프로그램을 찍고 있으며 내레이션은 현재 신혜라 씨가 맡아서 하고 계십니다. 자, 알고 계신 뭐 아이들을 주인공으로 하는 프로그램이 또 뭐가 있을까요? 저는 예전 프로그램이 생각나는데요. G.O.D의 육아일기 기억하시는 네, 재민이와 함께 이제 성장해 나가는 G.O.D 모습이었는데 G.O.D가 그 당시에 국민그룹으로 가는데 1등 공신이었죠. 우리가 몰랐던 아이돌들의 솔직한 모습과 그 아이의 모습에서 순수한 모습을 보면서 또 감동을 많이 받았었고 그때가 아마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런 육아 프로그램의 시초가 아니었나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민이 얼마나 컸을지도 궁금합니다. 궁금합니다. 몇 년 전인지 몇 달 전인지 아마 재민이의 최근 사진 해가지고 한번 올라와서 제가 본 적이 있었는데 얼굴은 그대로인데 정말 키 크고 많이 훈남이 잘생겼더라고요. 됐군요. 네네. 네. 아무래도 아기 때부터 너무 이뻐가지고 잘 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네. 자, 그러면 또 뭐 육아 프로그램 보신 게 있으셨나요? 저는 최근에 그 역시나 아빠 어디가라는 프로그램을
좀 기억에 남는데요. 특히나 이 아빠 어디가라는 프로그램은 특히나 그 페이스북에 이렇게 짤막짤막하게 커트 형식으로 나와가지고 그 재밌는 장면만 이렇게 하이라이트 형식으로 자주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저도 자주 보는데 애기들 같은 경우, 그러니까 아빠와 자녀의 그런 가족사 같은 걸 이렇게 엿보는 듯한 느낌이 저는 들어서 굉장히 좀 재밌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런 프로그램을 찍으면서 이제 자식과 이제 부모 간의 이제 친밀감도 형성되는 부분에 있어서 많은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슈퍼맨이 돌아왔다의 소개 내용을 KBS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소개글 한번 읽어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처음부터 나쁜 아빠는 없다. 노력하는 아빠와 노력하지 않은 아빠만 있을 뿐. 일만 했던 아빠들의 제자리 찾기 프로젝트. 가족에서 소외되고 자녀에게 소홀했던 우리 아빠들. 엄마가 없는 48시간 동안 눈물겨운 육아 도전기가 시작된다. 집 나간 아빠들의 자발적 기환. 슈퍼맨이 돌아왔다라고 소개 내용이 적혀져 있었습니다. 48시간 동안 촬영을 하기 때문에 언제 찍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3주에 한 번씩 찍는다고 하네요. 저도 일주일에 한 번, 길면 2주에 한 번 찍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3주에 한 번 촬영을 하고 있고요. 48시간 동안 총 5가족의 촬영을 하기 때문에 그 촬영분이 어마어마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네, 이제 슈퍼맨이 돌아왔다의 제작 PD분이 말씀하시는 거는 48시간 촬영이기 여러 명이 있기 때문에 정말 1박 2일에 2배 정도의 촬영분을 가지고 있고 KBS 교양국보다 많은, 교양국 전체보다 많은 테이프를 갖고 있어서 정말 아쉬운 거는 재미있는 에피소드 이런 거를 번외편으로 제작을 못 한답니다. 다 버려야 되는, 다 지워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다고 또 그런 말도 하더라고요. 자, 슈퍼맨이 돌아왔다. 어떻게 이름이 지어졌는지 한번 들어보면 한 가정의 아버지는 슈퍼맨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슈퍼맨이어서 그 슈퍼맨이 집으로 돌아와서 아이들을 돌보기 때문에 슈퍼맨이 돌아왔다라는 또 이름을 지었다고 하고요. 또 이런 부분을 보니까 많은 아버지들이 자극을 많이 받을 것 같아요. 사실 문구 자체에서부터 지금 일에 치여서 이제 가정에 있는 우리 자식들이 어떻게 자라는지 대화도 제대로 못하는 그런 시간들이 많은데 그런 분들이 자극을 받고 제자리를 찾았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기획 의도도 이제 포함이 되어 있다고 하네요. 김현태 기자 이제 아빠가 될 텐데 그렇죠. 어떤 아빠가 되고 싶으세요? 저는 일단은 아이들과 대화를 많이 하는 아빠가 되고 싶고요. 그러니까 사실 저 같은 경우만 해도 저희 아버지와 대화하는 걸 약간 쑥스러워하게 합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들어가면서부터는 정말 대화를 많이 못했고요. 그래서 그렇게 대화가 조금 줄어드는 현상을 막기 위해 저는 최소 하루에 30분씩은 뭐 가족 회의라는 그런 거를 해볼 예정이고요. 제 개인적인 모토는 의자방입니다. 그래서 나을 수 있는 대로 경제적인 여건이 정말 힘들다 할 정도가 아니면 최대한 많이 낳고 싶은 게 제 마음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리고 이호일 기자 같은 경우에는 직접 물어보지 않고 지금 여기 나오는 출연진들이 어떤 아빠인지 설명을 드린 다음에 그 다음에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슈퍼맨이 돌아왔다 편성 관련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그 해피 선데이 1박 2일의 얘기를 또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예전에는 그때 저희 저번 편에 얘기했었잖아요. 40%에 임박하는 이제 1박 2일을 시청률이 40%를 임박했는데 최근에는 좀 비등비등한 시청률을 기록을 하고 있고요. 슈퍼맨이 돌아왔다가 해피 선데이 안에서 이제 슈퍼맨이 돌아왔다가 나오고 그다음에 1박 2일이 방송이 되는 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최근에 기사를 보니까 분리하려는 그런 시도들도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슈퍼맨이 돌아왔다가 인기가 있는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이 드네요. 네, 다음은 내레이션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혜라 씨가 5월 25일부터 내레이션을 맡았는데 그 역대 내레이션 사람들을 좀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신혜라 씨 이전에 유호정, 최시라 씨가 유호정 씨가 1대, 최시라 씨가 2대로서 내레이션을 했고 3대째가 이제 신혜라 씨고요. 자, 이분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인꼬 부부, 연예계의 인꼬 부부라는 또 공통점이 있죠. 그래서 일부러 또 신혜라 씨를 한 게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유호정 씨 같은 경우에는 이재롱 씨 남편이 그죠. 최시라 씨 같은 경우에는 김태욱 씨고 신혜라 씨 같은 경우에 차인표 씨가 또 있어서 공통점이
있습니다. 다음 내레이션은 아마 하이라 씨가 하지 않을까. 오. 최수종의 그렇죠. 네, 그럼 제가 추측해보는 네. 건데 지금 다 비슷비슷한 분들이에요. 지금 딱 그맘때쯤 결혼하셔서 인고 부부로서 활약을 하고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하이라 씨가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내레이션 굉장히 중요하죠. 사실. 네. 중요하죠. 어떤 부분에 있어서도 내레이션을 빼놓고 갈 수가 없는데 슈퍼맨이 돌아왔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버지들이 주인공이 되기 때문에 따뜻한 감성을 가진 어머님의 내레이션이 굉장히 잘 어울릴 것 같은데 연기로서 또 목소리가 다듬어지고 또 내레이션이 가능한 분들이기 때문에 계속 슈퍼맨이 돌아왔다 해서 이런 어머님들인 여배우들을 내레이션으로 쓰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내레이션의 중요성 한번 좀 더 생각을 해보도록 하죠. 내레이션이 정말 중요했다라고 생각하는 프로그램이 있었을까요? 내레이션이라고 하면 바로 떠오르는 그 프로그램의 정체성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인간극장 하면 이금희 씨, 네, 그러네요. 맞습니다. 네. 정글의 법칙 하면 윤도현 씨. 이런 식으로 그 프로그램을 생각했을 때 누군가가 진행했는지 그리고 그 프로그램이 어떤 프로그램인지 머릿속에 그려지는 그것들이 이제 내레이션의 중요성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뭐 가령 진짜 사나이의 내레이션은 좀 할 얘기가 있는데요. 계속 바뀝니다. 진짜 사나이 같은 경우에 내레이션이 계속 바뀌는데 예전에는 뭐 아이유, 보라 등등등의 걸그룹들이 이제 내레이션을 했었고 최근에는 뭐 김소연 씨도 있고 김민정 씨도 있고 배철수 씨도 있고 정말 다양한 분들이 이제 진짜 그러니까 사나이의 내레이션을 맡고 있습니다. 초반 진짜 사나이의 이제 걸그룹들이 내레이션을 할 때는 정말 구설수에 많이 올랐습니다. 발음도 안 되고 발성도 안 되고 전하는 바가 없기 때문에 무조건 그 특정 스타가 내레이션을 해서 보게 하려는 심보가 아니었나라는 인기 그렇죠. 그런 말들이 많았는데 진짜 사나이 자체가 프로그램이 너무 재미가 있어서 그런 거품이 다 빠지고 더불어 배철수 씨 같은 이제 베테랑 분들이 이제 성우 내레이션을 맡아 주시면서 이제 그런 이제 거품들이 다 빠졌던 기억이 나네요. 진짜 사나이에 제가 내레이션 한번 추천해드리고 싶은데 의리. 김보성 씨 하면 대박 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요즘 최고의 인기를 네. 또 찍고 정말 잘 어울릴 것 같아요. 김보성 씨가 출연하면 더 끝끝이 네. 나고요. 내레이션 한번 맡게 되면 진짜 사나이 대박합니다. 네. 기억에 남는 내레이션 혹시 있나요? 저도 그 사실은 인간극장의 이금희 씨가 생각이 나는데, 뭐, 우리 철수 아버지는 오늘 저녁 7시에 돌아왔습니다. 지금 따라하신 건가요? 네,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자 했던 요지는 그 사실은 그 사람들 간의 그런 그 이성적인 매력을 느낄 때 시각도 중요하지만 청각이 무시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특히나 그 여성 같은 경우는 시각보다는 청각에 예민하기 때문에 뭐 남자가 이제 사랑한다라고 하면 더 이렇게 호감이 가고 이런 게 없지 않아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저는 내레이션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 목소리 영향력이 크다고 하고 또 마침 제가 어제 예전에 만들어졌던 한 다큐멘터리를 봤는데 그 사람의 목소리가 뭐 인생을 좌우한다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뭐 어떤 사람이 뭐 내레이션을 하고 그 내레이션 한 사람을 일반 시청자들이 얼굴을 모르는 상태에서 사람을 고르게 했다고 합니다. 1, 2, 3, 4번 그 사진을 보여주고 이 4명 중에 방금 이 내레이션을 한 사람이 누구일 것 같냐라고 했는데 그 정답 확률이 한 43% 정도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뭐 높은 수치라고는 할 수는 없지만 그 전문가의 말을 인용하자면 이렇듯 목소리가 어느 정도 외모와도 연결이 돼 있고 또 영향력이 어느 정도 미치기 때문에 중요하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아주 예전에 봤는데 목소리만 듣고 그 사람의 외형을 추측할 수 있다고 합니다. 어떤 신체 구조를 가졌고 이제 얼굴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그 목소리를 듣고 전문가가 판단해서 그분을 직접 찾아가니까 정말 비슷하더라고요. 네, 목소리가 정말 중요한 것 같네요. 네. 좋습니다. 내레이션에 대한 얘기도 해봤고 이제 본격적으로 출연진에 관한 얘기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현성, 이휘재, 김정태, 추성훈, 타블로가 이제 출연진이 되어서 그들의 아들이며 딸이며 같이 데리고 나와서 방송 프로그램을 찍고 있는데 각각 어떤 아빠인지 한번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려 보도록 할게요. 다들 캐릭터가 있으시거든요. 자, 장현성 씨 같은 경우에는 자상한 아빠예요. 자, 화도 잘 안 내고 따뜻하게 대해주는 스타일이고요. 이휘재 같은 경우에는 자상한 아빠지만 종종 짜증을 냅니다. 그래서 TV에서 말은 심하게 안 하는 거지만 표정에서는 이미 막 이렇게 하고 가끔 막 이 자식 막 이런 걸로 순화해서 하기도 하고요. 또 김정태 씨 같은 경우에는 재미있는 아빠예요. 재미있는 아빠고 장난도 많이 치고 정말 친구답게 그 아들 별명을 약궁이라고 지어서 정말 친근하게 대하는데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는 정말 단호하게 혼내더라고요.
어떤 아빠인지 좀 아실 것 같고, 추성훈 씨 같은 경우에는 말이 필요 없습니다. 그저 딸바보, 그냥 그저 딸바보여서 그냥 뭐든지 다 사랑스럽게 지켜보는 또 추성훈 씨고, 타블로 씨는 피터팬이라는 말이 있죠. 네, 늙지 않습니다. 늙지 않고 자상하고 친구 같은 아빠인데 개인적인 행동을 자주 합니다. 아이를 데리고 와서 테이프 가게에 데려가서 아이 놔두고 자기 테이프 골라서 사고 이런 것을 화면으로 나오는 그런 아버지인데, 우리 이호일 기자는 이 5분들 중에서 한번 골라본다면 어떤 아버님이 되고 싶으세요? 제가 가장 바라는 건 아무래도 김정태 씨죠. 김정태 씨를 가장 바라는데, 지금 제 모습에서 바로 아버지가 된다면 아마 이휘재 씨와 비슷하지 않을까. 네. 냉정하게 봤을 땐 조금 비슷할 것 같아요. 여기 좀 닮은 것 같죠? 네, 뭐 강용석 씨도 닮았고 닮은 이휘재 사람이 씨도 많습니다, 닮았고. 제가. 그래서 이휘재 씨 모습이 나올 것 같은데, 제가 이상적으로 바라는 모습은 김정태 씨 같은 모습이죠. 가장 느꼈던 점은 친근하게 지내는 점도 있지만 잘못한 행동에 대해서 단호하게 이야기하는 편. 저는 그런 부분이 약간 약한 편이거든요. 누군가가 잘못을 했을 때 다 알고 있지만 단호하게 잘 말하지 못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 사람이 좀 기분 나빠하지 않을까, 이런 부분을 먼저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데 잘못한 거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 게 분명히 맞거든요. 김정태 씨는 이런 부분을 굉장히 잘 또 풀어가더라고요. 야단치지만 또 다음 또 후에 또 풀어주면서 기분이 나빠하지 않도록 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이 굉장히 바람직해 보였어요. 네, 자식이 자라기 위해서는 부모의 교육이 굉장히 중요할 텐데 이 잘못한 행동을 딱 고쳐주는 것이 또 부모의 역할이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김현태 기자는 이 5분들 중에서 뭐 아빠 상을 골라보자면 어떤 부분을 고를 수 있을까요? 저는 이제 그 이휘재 씨 같은 아빠 상을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 저는 그 쌍둥이를 가졌다는 것에 대해서 좀 뭔가 힘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맨 처음 그 방송 프로그램을 처음 봤을 때 그 이휘재 자녀, 그러니까 이런 프로그램이 아빠가 자녀들을 이렇게 엄마 없이 기른다는 컨셉인 줄 모르고 처음 봤을 때 채널을 돌렸을 때 봤는데 이휘재가 쌍둥이를 데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촌 동생인가 아니면 이휘재가 어느 뭐 보육원 가서 이렇게 아이들을 돌봐주는 건가 보다 했더니 자녀인 걸로 깜짝 놀랐거든요. 네. 지금 아들 쌍둥이 맞지 않습니까? 얼마나 그렇죠, 대단합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담고 싶고 근데 또 쌍둥이를 낳고 싶다. 그런 그래서 성격적인 쌍둥이를 부분이 낳고 아니라 싶다. 쌍둥이를 담고 싶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휘재, 아까 방금 여기 이휘재 아빠 종종 짜증을 낸다고 하는데 이휘재의 아버님이 그렇게 엄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휘재 씨를 기를 때 정말로 방금 말씀해 주신 우리 김정태 씨처럼 뭔가 잘못을 하면 단호히 아버지한테 엄청 많이 혼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휘재 씨도 지금 여기서는 짜증으로 이게 뭐 보여줬지만 뭔가 잘못을 했을 때는 좀 호되게 혼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저도 동일하게 뭔가 잘했을 때는 칭찬도 많이 해주지만 뭔가 잘못을 저질렀을 때는 조금 따끔하게 혼을 내는 것도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맞습니다. 아무도 추성훈 씨를 바라지는 않으시는 것 같고요. 저는 좀 걱정이 됩니다. 딸을 낳으면 딸바보가 될 것 같긴 해요. 강유 기자가 또 워낙 아이들을 좋아하고 또 그런 결혼 생활을 꿈꾸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도 그럴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조금 걱정되는데 이제 두 분이 말씀해 주셨다시피 조금 잘못된 점은 확실히 고쳐줘야 되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좋습니다. 출연진에 대해서 또 살펴봤고요. 이번에는 슈퍼맨이 돌아왔다를 분석도 해봐야 되겠죠. 첫 번째 기획 의도부터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의 예능 트렌드가 예전엔 쇼에서 이제 버라이어티로 바뀌고 버라이어티에서 리얼 버라이어티로 바뀌고 그 리얼 버라이어티가 리얼리티, 관찰 예능으로 지금 변하고 있습니다. 이 리얼리티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 바로 슈퍼맨이 돌아왔다고. 그 이유는 원래 픽션, 좀 정해져 있는 픽션에서 논픽션, 어떤 일이 일어날지 예상 불가능한 그 논픽션에서 감동적인 이야기가 더 공감되면서 많이 오고 있기 때문에 최근 이제 프로그램들이 리얼리티 프로그램들이 많이 완성이 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슈퍼맨이 돌아왔다의 연출 원칙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또 해보죠. 리얼리티를 위해서 거리 두기를 사용하는 자연 다큐를 제작하듯이 최대한 출연자들과 접촉을 피하고 관찰자 입장에서 유지를 합니다. 또 재밌는 얘기를 해보면 그 아이들이기 때문에 자유롭게 활동하기 위해서는 그 VJ들이 없어야 되잖아요. 하지만 VJ들이 없다는 것은 이제 방송을 만드는 게 너무 힘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촬영을 VJ가 하되 텐트 안에 들어가서 촬영합니다. 텐트 안에 들어가서 몰래 이렇게 촬영을 한답니다. 고충이 있겠어요. 그렇죠. 굉장히 힘들다고 하고 또 어떤 면이 있냐면 이휘재 씨의 쌍둥이 자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지를 못하죠. 텐트 안에 있어도 없어도 있어도 인지를 잘 못하지만 타블로 씨나 뭐 추성훈 씨 사랑이나 등등등은 다 이제 이제 아이들이기 때문에 초등학생은 아니고 인지는 할 수 있지만 그래도 아이들은 아이들이어서 조금 있다 보면 까먹는답니다. 네. 그래서 자연스러운 모습을 담을 수 있는 것이 가능하다고 또 말을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 프로그램은 편집이 정말 중요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24시간을 계속 찍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픽션이 아닌 논픽션이기 때문에 정말 재미없는 장면들도 많을 거고 그냥 평범한 일상적인 일들을 할 건데 편집을 통해서 자막을 넣고 재밌는 장면을 뽑아내고 그런 것들을 이제 겹치고 겹쳐야지 하나의 재밌는 프로그램이 있고 그래야지 시청률이 올라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또 저희들은 또 편집을 또 하고 있지 않습니까? 당사자들로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그림이 나와야 된다. 그렇죠. 그 그림을 만드는 데 있어서 이 PD분들이 정말 편집을 하는 데 있어서 고생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슈퍼맨이 돌아왔다랑 아빠 어디가를 한번 비교를 해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당연한 비교일 수도 있어요. 슈퍼맨이 돌아왔다가 나올 당시에 아빠 어디가를 좀 포맷을 따라한 거 아니냐? 물론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아까 이호희 기자가 말씀해 주셨다시피 뭐 재민이 G.O.D의 육아일기도 어떤 육아 그런 예능의 포맷이긴 하지만 그때 당시에 아빠 어디가가 굉장한 인기를 누리고 있었기 때문에 슈퍼맨이 돌아왔다가 처음 나올 때 그런 이야기가 있어서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로그램 내용적인 면에서 한번 비교를 해보죠. 아빠 어디가 같은 경우에는 엄마 없이 아이와 아빠가 1박 2일 동안 어떤 다른 곳에 여행을 가서 그려지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고요. 자, 뭐 슈퍼맨이 돌아왔다는 경우에는 아이의 이야기 자체가 다르죠. 아빠 없이 아내가 아빠 없이가 아니고 아내 없이 아빠가 48시간 동안 아이를 돌보는 장면을 이제 리얼리티로 그려내고 있습니다. 자, 그 육아적인 요소로 따져보면 아빠 어디가보다 슈퍼맨이 돌아왔다가 조금 더 크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왜냐하면 그 슈퍼맨이 돌아왔다에 나오는 아가들은 더 어리기 때문에 아빠의 보살핌이 더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뭐 기저귀도 갈아주고 잠도 재우고 밥도 먹이고 등등등의 함에 있어서 육아적인 요소로 따지면 슈퍼맨이 돌아왔다가 더 크다라는 분석적인 측면이 있고요. 아빠 어디가 같은 경우에는 슈퍼맨이 돌아왔다보다 예능적인 측면이 큽니다. 예를 들어서 PD들이 기획을 하죠. 그렇죠. 뭐 오늘은 운동회를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디 가서 요리를 하겠습니다. 아침 준비를 하겠습니다. 대게를 팔아보겠습니다. 등등등의 이런 기획적인 면에 있어서 예능적인 느낌이 강하고 슈퍼맨이 돌아왔던 경우에는 그냥 리얼리티인 면이 좀 있어서 다큐멘터리 같은 느낌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하지만 이제 슈퍼맨이 돌아왔다에서도 예능적인 요소가 충분하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아기들의 일상 행동을 관찰하면서 그것을 또 예능적으로 풀잖아요. 사실 뭐 인간극장처럼 그냥 보여주는 그냥 그 화면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자막도 넣고 재밌는 화면들을 붙이고 하는 면에 있어서도 이제 예능처럼 풀어가기 때문에 역시 예능 프로그램이구나라고 또 생각이 들고요. 한 가지 또 얘기를 할 게 있다면 그 아이들만의 초점을 맞춰지는 게 아니고 어른들도 초점을 맞춰집니다. 가령 이휘재 씨의 이제 처남이 집에 와서 얘기를 나누는데 아가들은 재우고 그 다음에 이제 이휘재 씨와 처남의 이야기를 또 다루는 거예요. 그 면에 있어서 사실은 이제 아가들, 이제 자식들의 이야기만 다루다 보면 좀 지루하고 루즈할 수 있는데 그런 이제 어른들의 이야기를 다룸으로써 이제 시청자분들이 더 재밌게 다가서 볼 수 있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두 번째 아빠 어디가랑 한번 설명을 해보면 그 두 프로그램은 강조하는 면이 조금 다릅니다. 어떤 면을 강조하냐면 아빠 어디가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의 미처 알지 못했던 모습들을 이제 발견을 해서 아빠하고 점점 친밀해지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그런 면을 또 강조해서 촬영을 하죠. 왜냐하면 뭐 저녁에 자는 면을 또 촬영을 해서 아빠랑 뭐 대화를 조곤조곤 나누기도 하고요. 아빠 어디가 뭐 그 클립을 보시면서 기억에 남는 뭐 그런 장면들이 있을까요? 그 아무래도 이 아이를 빼먹을 수 없죠. 윤우의 먹방. 그래서 엄청 맛있게 먹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 현재 살을 빼야 하는 입장이지만 최근에 계속해서 순두부 다이어트를 실행 중에 있지만 조금 빼야 되거든요. 한 5kg를 빼야
하는 게 목표를 갖고 있는데 윤우가 부러웠겠네요. 정말 부럽습니다. 네. 그래서 없던 라면도 막 끓여 찾아 먹고 막 그럴 정도로 정말 맛있게 먹더라고요. 그래서 순두부 다이어트가 뭔가요? 순두부 다이어트는 이제 순두부만 먹는 다이어트인데 저는 순두부 플러스 고춧가루 플러스 국물까지 해서 사실 별 의미 없는 다이어트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아쉽습니다. 슈퍼맨이 돌아왔다에서 혹시 기억에 남는 장면 있나요? 저는 슈퍼맨이 돌아왔다 나왔던 장면 중에 아까 말씀하신 이휘재 씨가 아이들 외에도 아내와 좀 더 가까워지는 모습이 더 기억에 나더라고요. 네. 그 아내분은 굉장히 이휘재 씨를 많이 챙기는 편인데 이휘재 씨는 상대적으로는 그렇게 많이 챙기는 편은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아내분이 많이 속상해하는 모습을 보여주니 이휘재도 점점 모습이 바뀌어 가더라고요. 그러면서 아 이게 관찰 예능이지만 하나의 또 성장하는 프로그램이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재밌게 봤었고 또 장현성 씨가 그 아버님과의 사이가 좀 아쉬울 때가 있었는데 묘에 같이 한번 가지 않았습니까 아들과. 그런데 아들이 또 자기가 못하는 부분을 또 하는 모습을 보면서 감동받고 또 눈물을 흘리면서 굉장히 이야기가 많이 있었잖아요. 그런 걸 봤을 때는 참 아이만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다 같이 성장하는 것이구나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네, 그리고 슈퍼맨이 돌아왔다 같은 경우에는 그 아내 없이 이제 아빠 혼자 아이들을 돌보면서 아내의 고생을 또 느껴보고 아빠들이 몰랐던 육아를 이제 서툴게 해나가면서 성장하는 모습을 좀 강조해서 그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슈퍼맨이 돌아왔다에서 가장 인상적인 뭐 장면이 있으면 뭐가 있을까요? 네, 방금 말씀하셨듯이 성장해가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휘재 씨 같은 경우에는 아내 문정원 씨가 또 많이 화제가 됐었죠. 굉장히 또 알뜰살뜰하고 아이들 잘 챙기고 이휘재 씨를 잘 챙기는데 살짝 아쉽게도 이휘재 씨가 조금 무딘 편이고 아내를 잘 챙기는 편이 아니었는데 아이들과 함께 지내고 아내의 고충을 알게 되면서 점점 아내를 챙겨가는 모습에서 문정원 씨가 한번 눈물을 또 흘렸잖아요. 아, 이렇게 챙겨주는 게 너무 고맙다고. 그런 모습에서 또 기분이 좋았고 또 장현성 씨가 한번 눈물을 흘렸던 게 아들과 함께 이제 아버님 묘소를 가서 하지 못했던 말을 아들이 대신 해주는 모습을 보면서 감동이 깊었는데 그때 화제가 굉장히 많이 됐었거든요. 저도 그때 방송을 챙겨봤었는데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아이와 또 그 아버지만이 아닌 우리 시청자도 함께 성장해가는 것이 아닌가 그런 모습에서 관찰 예능을 넘어서 우리에게 교훈까지 전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 장현성 씨 같은 경우에는 캐릭터가 전환되는 그런 계기가 된 게 슈퍼맨이 돌아왔다인데요. 예전에는 그 불륜 전문 배우로 장현성 씨를 뽑았는데 네. 지금은 좀 허당 이미지와 그다음에 좀 재미있고 자상한 아버지의 이미지 이렇게 전환이 된 아주 좋은 프로그램이 아니었을까 이제 본인에게 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그 다음 또 설명과 비교를 한번 해보죠. 아이들의 특징을 강조하는 면이 아빠 어디가와 슈퍼맨이 돌아왔다가 좀 다릅니다. 자, 슈퍼맨이 돌아왔다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마다의 특징과 성격을 제대로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생활하는 면을 그대로 관찰 카메라로 담기 때문에 그 아이들이 어떤 행동을 하는지 집에서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를 알 수 있고 가령 뭐 장현성의 아들 장준우가 학교에서 전교 1등을 하고 있다. 뭐 그리고 추사랑이 아이치고는 힘이 세다. 뭐 이런 등등등의 아이들만의 특징과 성격을 제대로 알 수가 있는데 반해서 아빠 어디가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의 특징을 좀 이렇게 드러내지는 않습니다. 자, 아이들의 행동을 보면서 성격을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일상이 많이 없고요. 밖에서 야외 촬영을 하는 면이기 때문에 그리고 미션 같은 게 많이 주어지죠. 조금은 알 수는 있지만 슈퍼맨이 돌아왔다에 비해서는 아이들의 성격이 크게 두드러지지는 않는다고 얘기를 할 수 있고요. 자, 세 번째로는 또 방송 진행 방식을 또 얘기할 수 있습니다. 슈퍼맨이 돌아왔다 같은 경우에는 옴니버스식으로 묶어서 방송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각기 다 같이 하는 게 아니라 가족별로 아빠와 아이들을 옴니버스식으로 묶어서 그냥 쭉쭉쭉 내보내는 식으로 하고 있고요. 아빠 어디가 같은 경우에는 똑같은 미션을 주어지죠. 똑같은 미션을 주어져서 아이들이 이제 아빠와 함께 미션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그 양육 방식들이 거기서 드러납니다. 가령 도레미송을 하나를 가르쳐 주는데 김진표 이제 아빠 같은 경우에는 틀려도 괜찮다고 이렇게 해주는데 반해서 안정환 씨는 똑바로 부르라고 똑바로 하나씩 틀리지 말고 부르라고 등등의 누가 틀리고 맞다고 말할 건 아니지만 그런 이제 연예인 아빠들의 양육 방식이 제대로 드러나고 있는 것이 바로 아빠 어디가인 것 같습니다. 또 가장 궁금한 거는 현재 시청률이 어떨까?
두 이제 프로그램 간에서 누가 이기고 있을까를 또 비교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5월 18일 기준에 있어서는 슈퍼맨이 돌아왔다가 10.7% 그리고 아빠 어디가 2가 시청률 9%를 이제 기록하면서 슈퍼맨이 돌아왔다가 이겼습니다. 네. 그 이유가 굉장히 많이 있겠죠. 두 개 프로그램들 중에 만약에 보신다면 어떤 프로그램 보고 싶으세요? 저도 굳이 고르자면 슈퍼맨이 슈퍼맨이 어디 갔나요? 슈퍼맨은 딴 데 가면 안 돼요. 집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왜 이거를 저도 이제 아까 말씀해 주신 건데 버라이어티가 예전에는 그 버라이어티에서 이제 리얼리티로 옮겨오면서 이제 실제 일상 생활을 보여주는데 그런 트렌드가 옮겨지고 있다고 해주셨지 않습니까? 저도 마찬가지로 그런 짜여진 각본대로 뭔가 진행이 되기보다는 정말 있는 그대로의 저런 면이 있었다라는 그런 발견할 수 있는 리얼리티 쪽을 선호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슈퍼맨이 돌아왔다에 한 표를 던지고 싶습니다. 그죠. 네. 아빠 어디 가도 그렇고 슈퍼맨이 돌아왔다도 그렇고 정말 아빠 미소라 그러죠. 그 미소가 계속 지어지면서 볼 수 있는 것 같고요. 뭐 김현태 기자 같은 경우에는 슈퍼맨이 돌아왔다 해서 이휘재 씨가 어떻게 쌍둥이를 낳았는지 잘 분석해서 다음 2세는 꼭 성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전파되는 것인가요? 자, 다음으로는 시청률을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슈퍼맨이 돌아왔다의 시청률 변화에는 뭐니 해도 아빠 어디가 시즌 1의 종영과 그리고 K-팝 스타의 생방송 무대 및 종영 그리고 세월호 사고를 그 세 가지를 크게 원인으로서 시청률이 왔다 갔다 했다를 말씀드리면서 이제 분석을 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 아빠 어디가 시즌 1의 종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빠 어디가 인기가 설명을 할 수 없었습니다. 네. 연예 대상까지 받고요. 그거 다 받고 시청률을 20%를 찍었어요. 그거 정말 대단한 수치입니다. 저희가 전 시간에 시청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지만 20% 넘긴다는 게 굉장히 힘든 일이거든요. 굉장히 힘든 일이죠. 근데 그런 아빠 어디가가 2014년 1월 19일 시즌 1을 끝내고 시즌 2로 새롭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 시청률을 살펴보면요. 1월 19일 날 시즌 1이 끝날 때가 시청률이 11.9%였고 그리고 1월 26일 한 주 후인 아빠 어디가 시즌 1 플러스 시즌 2가 방영이 됐어요. 왜냐하면 기존의 아빠들과 새롭게 이제 투입되는 아빠들의 이야기를 다룬 것이 11.9% 시청률을 같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아빠 어디가 1의 그 기대감과 재미를 그대로 안고 시즌 1 플러스 2가 될 때 이제 시청률이 나왔고요. 그 다음 주인 2월 2일 날 아빠 어디가 시즌 2가 시작을 했을 때 12.3%가 나왔습니다. 그때는 이제 더 재미있고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재미있겠다 기대를 가지고 봤겠죠. 그 다음에 한 주 후인 2월 9일 날 시청률이 11.9%로 또 조금 떨어졌습니다. 네. 왜냐하면 기대감이 컸을 것 같아요. 왜냐면 아빠 어디가 1이 너무 재밌었고, 그리고 윤후, 그런 이제 인기의 주축이었던 윤후며, 그리고 민유리 간간히 나와서 그 많은 사람들의 인기를 받았던 민유리도 나오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성동일 씨의 그 딸인, 성빈이도 나오기 때문에 기대감이 컸던 것인지, 그 이후에 조금 소폭 하락을 해서 11.9%가 됐고, 현재 이제 9%대의 시청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슈퍼맨이 돌아왔다의 시청률을 한번 더 봐야 되겠죠. 2월 9일 이때가 딱 아빠 어디가가 그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는데 기대 미치지 못해서 조금 떨어지고 있을 시기인 2월 9일 날 시청률이 9.4%였는데 그 다음 주인 2월 16일 날 12.1%로 상승을 했습니다. 그 이유가 딱 그때 당시에 아빠 어디가 이제 시즌 2가 좀 이제 계속 이제 9%대로 하락하면서 그 팬들이 비슷한 포맷이잖아요. 게다가 아이들을 다루고 있는 비슷한 포맷이기 때문에 시청자들의 눈도 비슷할 거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빠 어디가로 다 시청을 하면서 시청률이 오르지 않았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고요. 그래서 지금 슈퍼맨이 돌아왔다와 아빠 어디가를 비교를 해보면 아빠 어디가는 계속 10%대의 슈퍼맨이 돌아왔다는 10%대의 시청률을 기록하고 있고 아빠 어디가는 9%의 시청률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에 아빠 어디가 같은 경우에는 정우민과 정세윤 부녀가 투입을 해서 이쁘더라고요. 기대가 되죠. 귀엽고 이뻐서 이 시청률에 어떤 변화가 미칠지, 시청률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우리 앞 슈퍼맨이 돌아왔다의 시청률 변화의 변수였던 K-팝 스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K-팝 스타 잠깐만 얘기해 보면 K-팝 스타는 생방송 무대 직전까지 최고의 인기를 누립니다. 시청률 정말 많이 나오고요. 많은 사람들이 보는데 신기하게도 생방송이 시작하고 나서는 시청률이 정말 하락을 해요. 그 원인은 잘 모르겠지만, 자, 그것을 보면 이제 K-팝 스타가 생방송 무대가 시작한 후에 시청률이 이제 감소하면서 슈퍼맨은 올라갔고요. 그때 날짜가 3월 16일이었으며 K-팝 스타는 그때 9.5%의 시청률을 기록했고 슈퍼맨이 돌아왔다는 10% 이제 됐으며 그 이후로 이제 일요일 4시 55분에 시작하는 동시간대 코너에서는 슈퍼맨이 돌아왔다가 1등을 이제 차지하고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세 번째 또 시청률의 변수에는 세월호 사고를 들 수가 있습니다. 세월호 사고 바로 전 방송 4월 13일 24회는 9.5% 시청률을 기록을 했고요. 그 이후 바로 이제 세월호 사고가 있은 후에 방송했던 거는 9.3% 정도의 시청률을 보이고 있어서 사실은 그 아빠 어디가 K-팝 스타보다는 뭐 많은 이제 영향을 끼치지 않았던 세월호 사고였던 것 같습니다. 슈퍼맨이 돌아왔다의 좀 뒷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재밌는 얘기를 해보면 아이템 선정 얘기를 한번 먼저 해보겠습니다. 아이템을 어떻게 선정할 것 같아요? 슈퍼맨이 돌아왔다는? 특별히 아이템 선정하지 않고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냥 찍어서 거기서 재밌는 걸 뽑아서 그걸 아이템화 시키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 말도 맞습니다. 이 말도 네. 맞는데 그 슈퍼맨이 돌아왔던 같은 경우에는 아이템 선정을 출연진과 PD가 같이 한다고 합니다. 원래 통상적으로 PD가 좀 결정해서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왜냐하면 이제 출연진이 이제 아이를 잘 알고 있고,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잘 상의를 해서 뭐 가령 뭐 타블로시 같은 경우에는 우리 하루의 장래를 한번 생각을 해보고 싶다 해서 이것저것 한번 가르쳐보는 건 어떨까 이렇게 해서 프로그램이 진행이 되고 출연진의 중심을 많이 두고 있다고 하네요. 네. 또 얘기해 볼 거는 이제 이휘재 씨, 김현태 기자가 부러워하는 쌍둥이 이제 이름이 서은이 서준인데요. 서은이 서준이 같은 경우에는 정말 예외적으로 제작진도 같이 키워준다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뭐 하루나 뭐 사랑이나 그냥 이제 아빠가 혼자서도 충분히 커버가 가능하지만 서은이 서준이 같은 경우에는 쌍둥이고 또 아주 어리기 때문에 정말 돌보기가 힘들다고 해요. 그래서 이휘재 씨가 멘붕이 오는 날이 있답니다. 뭐 출연을 하고 여러 가지 방송 촬영하고 너무 힘들어서 멘붕이 온 날은 제작진이 좀 예외적으로 같이 이렇게 돌봐주고 그런 얘기가 또 있고요. 자, 그 슈퍼맨이 돌아왔다의 사실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것도 한번 뽑아보고 가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 슈퍼맨이 돌아왔다는 죄책감과 부담감을 양산하는 프로그램이다라고 생각하고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해주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무슨 말이냐면 출연진이 이제 아이들한테 해주는 정도가 일반인들한테는 이제 조금 부담스러운 점이 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타블로 씨가 그 하루를 바이올린을 가르친다고 바이올린을 사줬어요. 네. 바이올린은 뭐 일반인들은 임대를 해서 사용을 하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정말로 이제 바이올린 리스트가 됐을 때 이제 사거나 하는데 그냥 한번 배워보겠다고 바이올린을 사는 장면이면 고가의 제품이기 때문에 쉽진 않죠. 그렇죠. 그런 등등등을 보면 부모 입장에서는 자식한테 다 해주고 싶은데 죄책감도 생길 수 있고 부담감도 안겨줄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라는 또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그것과 비슷한 맥락으로 아빠 어디가 같은 경우에는 사치 여행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지나치게. 그렇죠. 너무 지나치게 또 일반인들이 자신의 자녀와 할 수 없는 그런 여행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또 그런 또 비판의 목소리도 같이 나왔었습니다. 네. 자, 또 두 번째 문제라고 하면 꼽을 수 있는 게 PPL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 PPL은 뭐 프로그램에 다 이제 많이들 이제 사용하고 있는 제품 간접 광고잖아요. 근데 이제 문제가 되는 그런 장면에 있어서는 이휘재 아내가 광고하는 화장품이 노골적으로 이제 등장을 하거나 타블로 집에 이제 건강식품들이 막 눈에 띄게 이제 진열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 PPL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래서 이 PPL 문제가 더욱더 나오는 것이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이들에 대한 관심으로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는데 거기에 우리 상업
적인 정신이 들어갔다는 것에 대해서 다른 이 시청자들이 굉장히 불편해하는 것 같고 일반적인 예능 프로그램에서도 이런 부분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더욱더 아빠 어디가라든지 슈퍼맨이 돌아왔다 해서 부각이 되는 것은 우리들의 시각이 아이들에게 워낙 초점이 되어 있는데 그 시각을 방해한다라는 의견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 때문에 아마 지적이 나오지 않나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PPL에서 PPL 하면 딱 떠오르는 프로그램은 무한도전을 빼놓고 갈 수 없습니다. 대놓고 합니다. 뭐 비타민 음료수 마시고 뭐 차 타고 등등등 무한도전 시작할 때 간접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라고 자막이 나오거든요. 그런 자막 하나 넣고 광고를 봤는데 PPL은 사실 프로그램 제작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비용적인 면에 충당하는 면에 있어서 비용이 있어야 더 퀄리티가 높은 프로그램이 제작될 수 있기 때문에 PPL을 받고 있는 면이고 무한도전 같은 경우에는 가장 잘 PPL을 사용하고 있는 경우가 아닐까 싶습니다. 잘 풀어내고 있죠. 그렇죠. 그런 대형 이제 프로젝트들을 이제 에피소드들을 만듦에 있어서 PPL이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 PPL에 관해서 많은 이제 관점들이 있는데 안 된다 이게 뭐냐 막 이렇게 하는 이제 비판의 목소리도 있지만 자연스럽다 오히려 뭐 모자이크 처리하거나 붙이고 나오는 경우가 많잖아요, 사실은. 티셔츠에 붙이고, 뭐 생수병에 스티커를 떼고 나오고 등등등이 있는데, 차라리 그냥 상품 그대로 있는 것이 우리 일상생활에 보여지는 거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게 아닌가라는 그런 목소리도 있어서 제가 좀 감명 깊게 좀 본 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저희가 말씀드렸다시피 방송사 수익의 60%에서 70%가 광고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 시청자들이 불편해서는 안 되겠죠. 불편해서는 안 되겠지만 그 선을 잘 지켜서 잘 풀어간다면 더 좋은 방송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네요. 맞습니다. 또 그리고 다음 문제를 또 보면요. 아이들 교육이라는 면에서 이제 물불 안 가리는 이제 학부모분들이 한국에 계실 텐데 출연하는 가족분들이 보여주는 교육이며 양육 과정이 좀 사행성을 조정한다는 그런 말도 있더라고요. 네. 왜냐하면 뭐 문화센터에서 이휘재 씨가 이렇게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를 하는데 그것도 어느 정도 비용을 지불해야 되는 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 있어서 사행성을 조정한다라는 말도 있었습니다. 또 한 가지 걱정되는 것이 아이들에 대한 지나친 관심이죠. 아이들의 인기가 높아지고 저희가 아이들을 바라보는 시선이 좋긴 하지만 지나친 관심은 아이들에게 독이 될 수 있거든요. 지난번에 한번 글이 올라온 것을 봤었는데 아빠 어디가에 그 출연해서 워낙 인기를 많이 얻고 있는 윤우 학생이 이제 학교에서 있는 모습이 사진에서 인터넷에 올라온다든지 그런 부분들은 아이들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한 가지 재미있었던 일화 중에 하나가 윤우가 이제 놀이터에서 놀고 있었다고 합니다. 놀고 있었는데 주위에 있던 사람들이 윤우를 다 바라보고 있었는데 가까이 가지 않았다고요. 멀리서 바라보고 이제 기쁜 미소를 지으면서 아이가 실제로 저렇게 밝은 모습이구나 하면서도 그 아이가 생활하는데 전혀 방해되지 않도록 바라보는 모습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때 같이 있던 시민분들이 다들 감동을 받았다고 해요. 예전 같았으면 우리가 가서 막 볼도 만져보고 사진도 찍고 이렇게 했을 텐데 우리 시청자들의 그 성숙된 의식이 또 아이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좋습니다. 자, 슈퍼맨이 돌아왔다 이렇게 모든 이야기를 다뤄봤는데요. 마지막을 문제점으로 다뤄서 저거 슈퍼맨이 돌아왔다가 많은 문제점이 있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서 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슈퍼맨이 돌아왔다 정말 재미있는 프로그램이고요. 즐겨 보고 있는 프로그램이고 동시간대에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아주 인기 많은 프로그램에 있습니다. 우리 아빠와 아이들의 육아 과정을 그림으로써 정말 행복하고 아름다운 장면을 그리고 있는 프로그램인데 우리 슈퍼맨이 돌아왔다 해서 가장 좋아하는 우리 아가라고 하면 누가 있을까요? 뭐 저 먼저 말씀을 드린다면 저는 추사랑을 좋아하고요. 추사랑이 물론 귀여워서 좋아하는 것도 있지만 사실 그 추성훈과 그리고 추성훈 씨의 아내 우리 일본 여배우죠. 그 둘 분을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두 분 다 안 닮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어떻게 이런 아이가 나올 수 있나라는 부분에 있어서 좀 개인적으로 재밌었고 그리고 근데 이제 추성훈 씨가 아이를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 추사랑도 추성훈 씨를 굉장히 많이 사랑을 하더라고요. 추성훈 씨가 이제 체육관에 운동을 하러 갔는데 아빠가 글러브를 끼고 스파링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추사랑 어린이가 굉장히 울더라고요. 그런 게 너무 좀 애틋하게 느껴졌습니다. 네. 그 김현태 기자가 말씀하셨던 사랑이는
정말 많은 분들이 사랑을 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시청자 댓글 이제 게시판에 들어가 보니까 사랑이의 방송 비율을 좀 높여주세요라는 댓글이 상당수를 차지하더라고요. 그만큼 많은 인기를 얻고 있고 네. 똑같은 김현태 기자랑 이제 네. 시청자분들의 시선이 같은 것 같습니다. 이효리 기자도 한번 말해볼까요? 네, 저는 타블로 씨의 이제 아이인 하루가 기억이 나는데 하루가 또 외모가 또 독특한 외모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사람들이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데 기억에 남는 것이 하루 이 아이가 자기 의사를 표현을 되게 잘하는 편이더라고요.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네, 그래서 어린 나이에 저러기 쉽지 않을 텐데라는 생각이 들었고 어릴 때는 다 이제 주변에서 오냐 오냐 하면서 키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쉽게 물들지 않나 싶었는데 자신의 생각을 똑부러지게 이야기하는 모습에서 우리 아이들도 저렇게 자기 의견을 잘 피력하는 모습이 어릴 때부터 상상이 돼 있으면 성인이 돼서도 자기 의사를 표현하는데 부담이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런 모습을 봤을 때는 하루 같은 아이도 한번 만나보고 싶네요. 만나보고 싶다고요? 네, 그러니까 제가 말씀 잘하셔야 돼요. 만나보고 싶다고. 제가 나중에 네. 이제 이제 네. 갖고 싶다면 네. 갖고 싶다. 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정말 이쁜 아가들을 만나볼 수 있는 슈퍼맨이 돌아왔다 이렇게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 때문에 치여서 우리 아이들 가정에 들어와서 아이들을 잘 돌보지 못하는 아버님들 꼭 추천해드리고 싶은 슈퍼맨이 돌아왔다였습니다. 자, 세 번째 드라마 얘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라마는 이효일 기자가 준비했죠? 네, 안녕하십니까. 드라마 주크박스 드주 이호일입니다. 오늘은 또 어떤 드라마와 시트콤인지 아까 좀 전에 예고를 드렸었고 하나하나 짚어보죠. 첫 번째로는 뿌리 깊은 나무입니다. 2011년도에 참 엄청난 화제작이었죠. 사극 열풍을 불러일으켰었는데 어떤 인기 요인이 있었는지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간단하게 줄거리부터 소개를 해드리죠.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조선시대 훈민정음 반포 7일간 경복궁에서 벌어지는 집현전 학사 연쇄살인 사건을 다룬 드라마입니다. 이제 한글이 만들어지고 또 반포되는 데까지 그 시간들을 이제 드라마에 넣어서 해준 프로그램이었는데 혹시 두 분은 보셨나요? 아니요. 저는 드라마로는 보지 않았지만 책으로 봤었는데 여기 겸사복으로 나온 강채윤 씨를 책 속에서는 많이 좋아했고요.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되든지 간에 문제를 해결해 보겠다는 그런 추진력? 강인함이 있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추리를 풀어 나가는 과정이 저는 사실 재밌었거든요. 예전에 사실 추리 소설을 읽는 듯한 느낌을 받았기도 하고 또 뭐 한글이 이렇게 물론 이게 실화는 아니지만 어쨌든 그렇게 한글 창제 과정 그리고 배포하는 과정에서 분명히 반대 세력이 있었고 그러한 어려움을 어느 정도 보여줬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한글이 참 어렵게 탄생을 했구나라는 걸 간접적으로 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뿌나라고 있는 것도 최근에 알았고요. 이 뿌나를 보는데 가리온이라는 또 인물이 빼놓을 수 없는 나오더라고요. 인물이죠. 전 래퍼가 왜 자꾸 나오는지 이해가 안 돼서 가리온? 뭐 잘못된 건가 이랬는데 실제로 가리온이라고 나오더라고요. 네. 그러면 어떤 내용인지 두 분 이제 보셨던 분 또 안 보셨던 분이 계시지만 이 시간을 통해서 보셨던 분은 예전 뿌리 깊은 나무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안 보셨던 분은 다시 보기로 어떤 드라마였는지 다시 한번 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드라마가 나왔던 시간은 2011년 10월부터 2011년 12월까지였고요. 수목 드라마로 편성이 됐었습니다. 수요일, 목요일 9시 55분에 방영이 됐었고요. 이 원작은 아까 책을 읽었다고 하셨는데 이정명 씨의 뿌리 깊은 나무라는 책을 모티브로 삼아서 이제 픽션을 가미하여 만든 드라마였습니다. 이제 연출이 또 눈에 띄는데요. 연출에 장태유 씨. 얼마 전 별그대 기억나시나요? 별에서 온 그대를 이제 연출을 맡으셨던 분이고 또 하나로 또 재밌었던 것이 바람의 화원이라고 박신양 씨와 문근영 씨가 출연했었던 작품이었는데 이제 장태유 씨가 연출을 맡았었고 이 장태유 씨가 이걸로 2012년 대한민국 콘텐츠 대상에서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고 합니다. 당시 인기가 워낙 많았기 때문에 연말 시상식에서 거의 휩쓸었었죠. 뿌리 깊은 나무가. 그때 이제 같이 상을 받았던 게 애니팡이었거든요. 콘텐츠 부문에서. 저 애니팡에 미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사실 이 기사는 있는데 애니팡이 더 좋았다는 그런 말씀을 짤막하게 드리네요. 저도 애니팡 하니까 생각이 아니 원래는 그게 원래 자동적으로 이렇게 보내고 싶어서 보내는 게 아니라 자동으로 메시지가 발송되지 않습니까? 네네네. 모르는 여성분에게 애니팡 같이 하자고 하면 조금 결혼 전에 막 가슴이 설렜던 기억이 납니다. 네. 이분 안 될 것 같아요. 아니, 결혼 전입니다. 결혼 전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뿌리 깊은 애니팡 이야기 잘 들었고요. 그리고 극본입니다. 김영현 씨께서 극본을 짜셨는데 이분께서는 많은 작품이 다작을 하셨는데 시청률이 모두 높았어요.
이름만 들어도 알 수 있는 대장금, 선덕여왕, 그리고 히트, 뭐 서동요 등 다 하셨고 굉장히 다 인기가 많이 있었던 프로그램인데 장태일 씨와 힘을 합쳤기 때문에 대단한 드라마가 나오지 않았나 싶어요. 그리고 다음으로 이제 출연자를 빼놓을 수가 없겠죠. 이름만 들어도 알 수 있는 배우입니다. 한석규 씨. 16년 만에 드라마 복귀작이었죠. 16년 만이요. 그리고 장혁 씨. 울먹이는 연기의 대가죠. 일단 우리 또 김현태 기자 연기 한번 보도록 하고 그다음 신세경 씨. 신세경 씨가 있었고 또 조진웅 씨가 있었는데 조진웅 씨가 그 전부터 연기 생활을 굉장히 길게 하셨어요. 하지만 얼굴은 아는데 이름은 모르는 배우였었는데 여기서 역할을 무휴리라는 그 호위무사 역할을 맡으면서 일약 스타로 떠오르게 됐었고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무휴는 조진웅이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조진웅이란 배우가 어떤 배우인지 관심이 가게 되고 그 다음부터 영화 주연, 드라마 주조연에서 많은 활약을 하게 됐었죠. 그 송중기 씨도 빼놓고 갈 수 없지 않나요? 송중기 씨 당연히 빼놓고 갈 수 없죠. 네. 그럼 주요 인물에 대해서 한번 보면서 송중기 씨 이야기도 나눠보도록 하죠. 우선 세종 가장 중요한 인물이죠. 세종 이야기는 저희가 역사 시간이고 다들 아시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도 이제 처음에는 송중기 씨가 어린 역할을 맡았었고 그다음 한석규 씨로 넘어가는 장면이었는데 조선의 제4대 임금이고 아버지 태종 이방원이 저지른 학살로 인해서 그 모습에 대한 콤플렉스를 앓고 있습니다. 자신이 꿈꾸던 세상과는 좀 다르다라는 있었고 자신의 비밀 조직 인물들과 함께 집행한 학사들이죠. 학사 내에서도 자신이 한글을 만들어줄 수 있는 도움을 줄 학사들과 함께 한글 반포에 힘을 쓰는 역할을 했었고 다음으로는 강채윤 씨. 이제 허구의 인물이지만 한글 반포에 있어서 중요한 인물이었죠. 이제 여진구 씨가 처음에 어린 역할을 맡았었고 여진구 씨가요. 장혁 씨가 나오게 됐습니다. 노비 출신의 겸사복 판원으로서 아버지의 죽음이 세종 이도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글로 인한 오해로 인해서 아버지가 이제 죽음을 맞게 됐었는데 복수를 위해 오랫동안 이제 궁궐로 들어올 생각을 하고 있다가 결국에 겸사복으로 들어오게 됐었고 밀본 이제 한글 반포를 막으려는 세력이 있어요. 그 세력을 수사하기 위해서 들어오게 됐었고 이제 출상술이라고 하죠. 그 당시에 굉장히 인기가 많았어요. 출상술 하면서 푸드덕 날아가는 장면들이 있었거든요. 그 당시에 또 푸드덕 날아가나요? 드라마를 보던 팬들이 나도 한번 해보겠다고 너도 나도 하다가 실제로 사고가 나는 사례가 있었다고 합니다. 병원에서 네 그런 일이 있었고 저희 주변에서도 드라마를 보면서 출산술 하면서 이야기가 많이 있었거든요. 그만큼 또 장혁 씨 하면 또 액션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이 있었고 소위 이제 신세경 씨, 김현수라는 아역이 맡았는데 김현수 씨 혹시 아시는 분 계시나요? 김현수 씨가 김현수 씨는 바로 네. 도가니에서 주연을 맡았던 어린 학생입니다. 네. 얼굴이 아마 기억이 나실 거예요. 네, 네, 그리고 네, 최근에 또 찍었던 드라마로는 별그대 아역으로 전지현 씨 아역으로 나왔던 그분이 이분이거든요. 또 별그대 장태유 씨가 연출하면서 또 그대로 김현수 씨를 쓴 게 아닌가 생각 드네요. 네. 네, 어렸을 때 받은 충격으로 이제 소희라는 역할의 신세경 씨는 실어증에 걸려서 말을 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한 번 본 것은 모두 기억합니다. 거의 PC 같은 두뇌라고 할 수 있겠죠. 어렸을 때는 이제 그 채윤, 똘복이라는 이름의 그 장혁 씨와의 로맨스가 있었는데 헤어지게 되면서 나중에 조우를 하게 되고 한글 반포에 있어서 그 한석규 씨를 도와서 역할을 많이 하게 됐었죠. 그리고 방금 말씀하셨던 가리온 씨를 빼놓을 수 없겠죠. 가리온 정기준이라는 역할에 이제 윤재문 씨가 열연을 했었는데 그리고 어린 나이 때는 최우식 씨라는 또 드라마 배우가 있는데 아마 검색해보시면 아실 거예요. 이분도 지금은 얼굴은 아는데 연기는 괜찮다라는 이제 점점 밟아나가고 있는 분이에요. 이분이 계셨고 이 정도전의 아우 정도광의 장남으로 밀본 이제 한글 반포를 막으려는 세력의 수장입니다. 하지만 과거 시험 때 이제 이방원을 노하게 됐었고 이제 가족들이 모두 피해를 보게 됐었는데 백전 가리온으로 행생을 하면서 아무도 몰래 이 밀본 조직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이도에게는 어린 시절 충격을 한번 준 적이 있어요. 어린 시절에 워낙 또 문무가 출중했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준 적이 있었고 왕친위적인 집현전을 없애고 사대부들이 정치를 이끌어 가야 한다는 부분에서 이도와 뭐라고 해야 되죠? 카리스마 그리고 또 나라를 이끌어가는 부분이 약간 달라기 때문에 이런 갈등 현상이 또 재미를 낳은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죠. 다음으로는 또 무휴 조진웅 씨를 빼놓을 수 없겠죠. 이방원이 이도 이 한석규 씨에게 준 호위무사로서 조선 제일검이라고 불리고 액션신에서 또 굉장히 재미있는 에피소드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분을 소개해드리면 서준영 씨 광평대군으로 나왔었는데요. 밀본에 의해서 결국 살해를 당하지만 굉장한 연기력으로 입증을 받았었죠. 이 당시에 나왔던 분들이 또 다른 분들이 신소율 씨도 여기에서 연기력 입증받아서 응답하라부터 찬찬히 스타 대열에 올라갔었고
네, 그래서 인물 소개는 이 정도로 말씀드리고 저는 그 송중기 씨 얘기를 꼭 하고 싶은데 제가 뿌리 깊은 나무를 보지 않았기 때문에 검색을 해봤어요. 그때 당시 2012년 12월 정도까지 기사를 한번 봤는데 송중기 씨 연기 극찬, 연기 확인 뭐 등등등의 송중기 씨에 관한 기사가 정말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그 이후에 이제 늑대 소년, 착한 남자 등등등으로 발판을 나아가고 있는데 이 뿌리 깊은 나무가 한몫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이전 송중기 씨 같은 경우에는 잘생겼지만 크게 대중들이 각인되지 않았었어요. 성균관 스캔들이라는 드라마로 흥행을 했었지만 연기력이 출중하다라는 생각은 우리가 하지 못했었거든요. 하지만 여기서 가장 이따 명장면에서 말씀드리겠지만 대단한 장면이었죠. 백윤식 씨와 1대1로 대결하는 모습이 있었는데 저 봤습니다. 저도. 네, 그 장면에서 모두 헉하면서 아, 송중기라는 배우가 이런 모습이 있었구나. 역시 연기자는 연기로 말하는 것이구나 라면서 이제 예쁜 외모와 또 그런 부분이 많이 부각이 됐었지만 연기력을 입증하는 계기가 됐었죠. 멋있네요. 네. 네, 다음으로 수상 내역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 수상 내역이 너무 많습니다. 오, 네. 멋집니다. 아까 프로그램 처음 들어갈 때 강희우 기자가 말씀해 주셨지만 수상 내역이 너무 많이 있어요. SBS 그해 연말 시상식은 뿌리 깊은 나무 시상식이라는 이야기가 있었을 만큼 오늘 첫 번째 연기 대상 한석규 씨가 그대로 가져갔습니다. 이 당시에는 아무도 물음표를 달지 않았어요. 당연하다라는 식의 이야기가 있었고 최우수 연기상에 또 장혁 씨, 우수 연기상에 신세경 씨, 특별 연기상에 가리온 역할을 했던 윤재문 씨, 프로듀서상에는 또 송중기 씨, 그리고 최우수 작품상까지 그야말로 2011년은 뿌리 깊은 나무의 해가 아니었나. 저는 뭐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2011년에. 이거 안 보고 뭐 했죠? 2011년 당시에 경쟁 프로그램이 같은 수목극에 있었던 타사 방송 프로그램에서 나도 꽃, 그리고 이지아 씨와 그리고 윤시윤 씨가 나왔었는데 이지아 씨가 그때 복귀작으로 굉장히 호응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한 자릿수 시청률에 그치게 됐었고 뿌리 깊은 나무는 굉장히 고공 시청을 했었고 또 한 가지는 영광의 제인이라고 해서 박민영 씨가 나왔던 프로그램이 있어요. 선전을 했지만 10% 초반대에 머물게 되면서 뿌리 깊은 나무의 시청률이 그야말로 몰리게 됐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그럼 다음으로 또 잊지 못할 명장면, 명대사를 한번 짚고 넘어가 봐야겠죠. 송중기 씨의 연기력을 입증한 장면입니다. 어린 시절의 이도 송중기 씨였는데 어린 세종이 자신의 부친이 이제 이방원이죠. 태종 이방원 백윤식 씨가 이제 똘복이라는 똘복 강채윤 씨, 강채윤 씨가 아니죠. 장혁을 이제 해쳐야 한다. 이제 나라에 대해서 반역한 죄가 있다라고 주기로 했는데 송중기 씨가 아니다. 살려야 한다. 우리 백성이기 때문에 살려야 한다는 대립 장면이었는데 이 당시에서 송중기 씨의 대사가 굉장히 멋있었어요. 왕을 참칭하지 말라. 상왕은 왕이 아니다. 옆에 반 잘라서 잘하면 부탁드리겠습니다. 내가 조선의 임금이다. 하면서 칼이 휘잉휘잉휘잉 날아가면서 그 당시에도 음악이며 카메라 돌아가는 장면이 대단했었거든요. 그 당시 저도 보면서 이거다. 오늘은 이거다. 그다음에 파노라마처럼 장면이 정지했었던 기억이 나요. 또 한 가지 재미있었던 것이 또 한석규 씨가 세종의 모습으로서 한글 창제 관련 일을 하던 지편 학자들이 하나씩 죽어나갑니다. 일본이 한글 반포를 막으려는 세력들에 의해서 지편 학자들이 죽어나가자 했던 대사가 있는데 이 대사가 요즘 들어서 다시 각인이 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사회를 보는 것 같다. 그러니까 대사를 한번 읽어드리면 이 조선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이 내 책임이다. 꽃이 지고 홍수가 나고 벼락이 떨어져도 모든 것이 내 책임이다. 그게 임금이다. 모든 책임을 지고 그 어떠한 변명도 없는 자리. 그게 조선의 임금이라는 자리다라는 이야기를 오열하면서 했었는데 그 당시에 이 장면이 굉장히 화제가 됐었지만 요즘 다시 화제가 되고 있는 것이 이제 우리나라가 조금 힘든 상황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아쉬운 모습들이 보이면서 진정한 지도자가 어떤 모습인가에 대해서 많은 시청자들이 기억을 떠올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장면을 꼽아봤었고 인기 요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까 해요. 그거 필요하죠. 네. 인기 요인과 또 일화를 소개해드리면 한글 창제라는 내용은 어찌 보면 평범하다고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좀 익히 알고 있는 사실인데 불구하고 이 내용을 살인 사건과 연관지어서 미스테리하고 긴장감 넘치는 소재로 재탄생시켰다는 점에서 인기를 많이 끌었고 저는
조선시 세종시대 훈민정음 반포전 7일강 경복궁에서 벌어지는 집현전 학사 연쇄살인 사건을 다룬 드라마 딱 이거를 처음에 쳐보고 딱 읽어봤을 때 우와 이랬어요. 정말로. 그냥 이 한 줄로 이 드라마가 정말 기대된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주제를 잘 잡았구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왜냐하면 기존 사극에서 살인 사건에 대해서 많이 다루진 않았었고 또 한글 반포에 대해서도 이렇게 깊게 들어간 적은 없었기 때문에 드라마가 많이 조정이 됐었습니다. 또 한 가지로는 빠른 상황 전개 그리고 영상미 아까 종전에 말씀드렸던 그 송중기 씨와 백윤식 씨의 대립 장면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드라마를 뽑았을 때 프로듀서들이 굉장히 잘 나온 장면이다라고 영상미 또 음악 같은 부분에서 찬사를 받고 있는 장면이거든요. 그리고 종전에 말씀드렸다시피 16년의 긴 공백기를 깨고 돌아온 한석규 씨의 명품 호연. 정말이네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배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역시 한석규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카리스마와 남성미 넘치는 장혁 씨와의 또 대결 구도가 또 흥미진진했어요. 한석규 씨가 굉장히 또 재미있는 대사들 많이 했었어요. 욕도 하는 장면이 있었고 했었지만 또 섬세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거든요. 백성을 챙겨가야 한다라는 이런 부분에서 많은 우리 시청자들이 공감을 얻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 인자한 이렇게 웃음 짓는 그 모습이 정말 그 세종이 아닌가라고 착각을 불러일으킬 만큼 정말 인자한 웃음을 지으시더라고요. 딱 맞는 캐릭터였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석규 캐스팅은 정말 신의 한 수가 아닌가 싶습니다. 16년이라는 공백을 깨고 한석규 씨가 이 드라마를 선택한 이유도 성공할 거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저희도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역시나 대성공을 했었고 우리에게도 아직까지 기억이 되고 있는 작품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다음 요인으로는 반대파 한글 창제를 막기 위한 이제 밀본이라는 그 가리온 윤재문 씨가 맡았던 그 조직에서 한글 창제를 막으려고 하는데 이 조진웅 씨, 무사무실, 윤재문 씨, 신소율 씨 같은 조연들의 연기가 또 많이 이목이 집중이 됐었죠. 네. 그 뿌리 깊은 나무 이제 제가 보려고 찾아봤는데 윤재문의 반전, 가리온의 반전 이렇게 해가지고 영상이 올라온 거 보니까 소름 끼칠 만큼 연기를 잘하시더라고요. 그전 연기에서는 백정 연기를 하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옷을 갈아입고 한글 창제를 막기 위해서 조직원들을 모으는 장면이 있었는데 카리스마가 굉장히 대단했죠. 이 성공하는 드라마는 주연만이 아니라 조연까지 힘을 합쳐야 잘 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혹시 주연보다 빛났던 조연 기억나는 드라마 있으신가요? 저는 예전 드라마긴 한데 피아노였나요? 피아노. 조재현 씨가 나왔던 예, 조재현 씨가 원래 거기서는 조연으로 나왔는데 거기서 갑자기 확 뜬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 드라마가 떠올랐습니다. 그 당시 피아노라는 드라마는 또 쟁쟁한 스타들이 많이 나왔어요. 네. 김하늘 씨, 네. 조인성 씨. 네, 고수. 네. 그 당시에 비겁하다 이 노래죠. 욕하지 마. 그때 욕하지 켄도 마. 굉장히 인기를 끌었고 켄은 거기서 이제 네. 사그를 들고 말았죠. 켄이 찌그러졌던 그런 이야기도 네. 있었고. 그래서 피아노라는 드라마에서는 또 재밌었던 것이 뭐냐면 고수 씨가 조인성 씨보다 톱스타였을 때였어요. 지금 조인성 씨와 고수는 두 분 다 톱스타지만 그 당시에 조인성 씨는 신인 모습이었거든요. 하지만 또 대단한 연기력과 함께 말씀하셨던 조재현 씨 열연으로 드라마가 흥행을 했었죠. 역시 드라마는 조연까지 함께 가는 것이 맞지 않나 싶습니다. 저는 뜬금없이 허준의 줄을 서시오 그분이 그렇죠. 이면식 김현식 씨. 씨가 갑자기 생각나거든요. 그 조연이 네. 큰 비중을 차지하지 네. 않지만 그 재밌는 요소를 이렇게 넣어줌으로써 되게 그 드라마가 사는 것 네. 같아요. 네. 허준하면 또 이면식 씨가 기억나는 것처럼 그렇죠. 우리에게 네. 많이 각인되어 있습니다. 네. 다음 인기 요인으로 살펴본다면 우리 김현태 기자가 읽었던 책같이 원작 드라마 인기에 힘입어서 책이 원작이 판매가 급등했다고 합니다. 드라마와 책의 내용이 사실상 약간 차이가 있어요. 차이가 있는데 시청자들은 그 차이마저 재밌다. 이 차이를 어떻게 풀어나가는지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면서 책을 다시 읽어보고 읽어봤던 사람도 다시 보면서 드라마와 함께 시청하면서 재미가 더 두 배로 늘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추가적으로 더 말씀드리면 이 뿌리 깊은 나무가 국내 최초 작가판 대본집이 2012년 문화체육관광부 우수교양도서로 선정이 됐대요. 네. 이 작가판 대본집이 뿌리 깊은 나무는 3권으로 구성이 돼 있고요. 뭐 작가 인터뷰, 시인의 작업 노트 등 뭐 이렇게 많이 실어서 다른 대본집과는 또 차별화가 됐다고 하고 또 우수 교양 도서로 선정됐다는 것이 정말 큰 뭐 정보인 것 같습니다. 네. 우리 한글을 알리는 데 이 드라마와 그리고 책들이 모두 힘을 쓰지 않았나 싶고요. 저는 궁금한 게 사실 드라마가 좀 왜곡하는 면이 있기 때문에 역사를 잘 모르는 이제 시청자분들이 봤을 때 이게 사실이구나라고 오해할 수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청자들이 좀 용기가 필요하죠. 공부를 조금 해야 하고 하지만 드라마가 절대 왜곡을 해서는 안 되고
그 전에 저희가 말씀드렸던 태조왕건이라는 드라마 있지 않습니까? 그 드라마가 그 당시 인기 있었던 요인을 다시 말씀드리면 내레이션에서 이 드라마는 허구가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러한 방향으로 드라마를 풀어나가볼까 합니다. 시청자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겠다는 해서 그때 인기가 많이 끌었었는데 요즘 드라마들도 사극 같은 경우에는 기황후라는 드라마도 구설수가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이제 제작하는 입장에서 조심을 해야겠죠. 역사 왜곡 같은 경우에 대해서는 민감한 사항이고 우리가 나서지 않으면 누가 나서겠습니까? 요즘 또 중국에서 우리 문화재라든지 역사 같은 것을 많이 가져가고 있는데 우리가 지키기 위해서는 방송부터 열심히 노력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저는 기억나는 게 예전에 아이유 씨가 주연을 맡았던 이순신 뭐 제목은 제가 기억이 잘 안 나요. 뭐 순신이 뭐 이런 게 있었는데 그 젊은 친구들이 볼 때는 이순신 하면 거북선이 아니라 아이유가 떠오를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때 이후로 좀 드라마를 많이 바꿔서 진행했다고 들었거든요. 네, 그러면은 방송의 영향력이 정말 크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사례가 또 한 가지 있었던 것이 그 당시에 그 이순신 드라마는 제목을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갔었던 경우가 있고 한 번 더 바꾼 사례가 있었어요. 그 송중기 씨가 나왔던 드라마인데 착한 남자를 이제 드라마 제목에 착한 남자라고 내보냈던 적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 한글 파괴를 어떻게 방송가에서 먼저 나서서 하느냐 이야기가 있었고 결국에는 착한 남자로 수정이 돼서 드라마가 방영이 됐고 드라마도 흥행이 잘 됐어요. 송중기 씨가 또 연기를 잘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물론 방송사 입장에선 처음 의도와 달라졌기 때문에 아쉬움이 있었겠죠. 하지만 그런 부분에 수정해 나간 것은 좋은 사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네. 네, 그럼 다시 뿌리 깊은 나무로 돌아와서 또 한 가지 왕과 백성이 한글이라는 매개로 가지고 있는 사랑이라는 단어로 표현이 됐다고 해요. 이 드라마에서 뿌리 깊은 나무에서 백성과 이 왕의 관계 그리고 또 신하와 백성과의 관계에서 사랑으로 표현이 됐었고 서로의 역할과 소통의 가치에 대한 평가는 우리 사회의 모범이 될 수 있다라는 모습이 있었던 것 같아요. 뿌리 깊은 나무를 보면서 우리가 정치에 관심을 굉장히 많이 갖게 된 시기였다고 합니다. 우리 시청자들이 그전에는 뭔가 정치의 편이 항상 우리는 불신하는 이야기가 많이 있었는데 드라마를 보면서 우리가 노력하면 잘 될 수도 있겠다. 이 드라마를 보는 정치인들이 잘할 수도 있겠다라는 기대감을 많이 갖게 됐다고 해요. 그렇게 되면서 이 뿌리 깊은 나무를 더욱더 많이 시청하게 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또 재밌는 것이 뮤지컬로도 재탄생이 됐다고 해요. 사극 같은 경우에는 뮤지컬을 재탄생했을 때는 우려 섞인 목소리가 많이 나오기도 하거든요. 그렇죠. 하지만 또 뮤지컬이 재탄생이 되면서 여러 번 공연이 되고 또 뿌리 깊은 나무 그리고 한글을 알리는 기회가 됐다고 합니다. 계속 생각할 수 있겠네요. 뿌리 깊은 나무에 대해서.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또 본다면 이 현대적 의미의 리더 한석규 씨라고 볼 수 있겠죠. 한석규 씨와 이 한석규 씨를 죽도록 증오하는 장혁, 강채윤 역할의 이 둘 사이의 긴장감 아까 초반에 말씀하셨다시피 살인사건 같은 부분을 다루기 때문에 긴장감 속에서도 우리가 사극을 보는데 손에 땀을 쥐게 하면서 보는 예전 우리가 봤던 사극들은 조금 느려서 가는 부분이 있었는데 여기서는 7일간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짧게 그리고 빠른 전개가 있었기 때문에 드라마가 더욱더 인기가 있었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 당시 그 뿌리 깊은 나무에 대해서 인기를 대변하는 자료가 있는데 2011년 10월 20일 자료입니다. 인물 캐릭터 일간 검색어라는 것이 있어요. 이제 초록색 검색어를 보면 있는데 1위부터 10위까지 모두 뿌리 깊은 나무 인물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대단하네요. 1위는 벌써 정기준, 이 가기원 역할을 했었던 정기준이고 2위는 무사무율. 무사무율이었고요. 무사가 아니고 무사요. 네. 그리고 서준영 씨 연기자를 또 새로운 연기 지평을 얘기했던 광평대군도 5위에 올라 있었고 또 이도, 당연히 이도가 올라와 있었고 또 이방원 씨에 대해서도 재조명이 많이 됐어요. 여기서는 보면 이방원 이 역할 캐릭터가 주위의 친지들을 모두 쳐내고 왕위에 오르는 역할이었는데 실제로 이방원이 굉장히 자식들을 아꼈다고 해요. 자기 자식을 아꼈던 모습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시청자들이 궁금하면서 다른 드라마에서 이방원은 어떤 모습이었는지 그런 부분들을 많이 검색을 많이 했다고 해요. 그리고 맨 마지막 12위에도 강채연, 장혁 씨가 많이 올라와 있었고요. 저도 이제 뿌리 깊은 나무에 관련된 기사를 좀 찾아봐서 재밌는 거를 많이 발견했었는데요. 청담동 앨리스, 문근영 씨가 출연한 청담동 앨리스에서 박상영 작가가 나왔답니다. 그래서 그 문근영 씨가 그 극 중에서 정도전을 언급하면서 뿌리 깊은 나무의 인기를 한 번 더 실감하게 했다고 하고요. 또 방통심의위가 2011년 11월 17일에 뿌리 깊은 나무에 대해서 그 좀 주의 조치를 줬대요. 네, 항상 좋은 것만 있었던 건 아니네요. 12세 어린이를 포함해서 다수의 출연자가 욕설이 과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의 조치했다는 그런 기사도 또 읽어봤고
또 이제 뿌나의 장인성 역에 백서빈 씨가 출연을 했는데 백윤식 씨의 둘째 아들. 네. 백윤식 씨가 극중에서 나오시는 둘째 아드님이 나와서 또 나왔고 장혁 씨 같은 경우에는 힐링 캠프에서 36년 동안 멜로를 하기 위해 기다렸다. 그렇게 하면서 뿌나에서 이제 신세경 씨와 멜로 연기를 또 예고하기도 했었습니다. 네. 드라마가 워낙 인기가 많다 보니 이런 재미있는 자료들이 더욱더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지금 시간이 벌써 3년 가까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드라마 이야기를 할 때는 뿌리 깊은 나무가 빠지지 않고 나오는 것처럼 많이 기억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정말 재밌었던 드라마는 계속 꾸준히 간다는 걸 어디서 느꼈냐면 그 전에 저희가 준비했던 환상의 커플 얘기를 잠깐 했었는데 환상의 커플이 끝난 지 진짜 몇 년이 됐는데도 아직도 갤러리가 있답니다. 환상의 커플 갤러리가 있어서 지금도 글이 올라온대요. 지금도 막 이거 제 방 어디서 하고 어땠고 그런 거 보면 한 번 인기 있었던 드라마는 영원히 사그라지지 않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페인이란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환상의 커플도 환커 페인이 있었고 네. 뿌리 깊은 나무도 뿌나 페인처럼 이제 마니아층을 형성하는데도 불구하고 네. 마니아층만 있는 것이 아니라 대중적인 인기까지 한 번에 가져가는 좋은 작품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시청률을 한번 살펴보면 HB 시청률의 기준으로 봤을 때 1회 시청률이 9.5%로 시작을 했어요. 한 자리로 시작을 네, 했군요. 한 자리로 시작을 했는데 3회에 들어가면서 벌써 18.2%. 두 배로 뛰었네요. 입소문이 엄청났던 네. 거죠. 그 당시에 이때 송중기 씨의 열연이라든지 장혁 씨의 연기라든지 이런 부분이 맞물리면서 시청률이 급등하기 시작합니다. 4회에 들어가면서 벌써 19.1%. 드라마가 총 24부작인데 14회에서 벌써 19%라는 건 굉장히 높은 수치고 대단합니다. 그 이후에는 살짝 소폭 하락을 했어요. 너무 기대가 컸던 것인지 그럴 수도 있죠.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슈퍼맨이 돌아왔다처럼 기대가 컸던 탓인지 소폭 항상 하락해서 5회부터 17회까지는 18%대로 살짝 낮아집니다. 하지만 8회에서 다시 19%를 회복했었고 10회에 들어가면서 드디어 20%를 돌파하기 시작합니다. 네. 참 이 드라마가 이끌어가는 힘이 중간에 떨어질 법도 한데 연출을 잘하고 인기가 힘이 있었던 것 같고 그 뒤부터는 계속 20%와 19%대 후반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유지를 하면서 14회부터는 20%가 쭉 이어져요. 야 이제 대단합니다. 탄력을 그대로 받은 것이죠. 네네네. 탄력을 받아서 20회부터는 계속 14회부터는 계속 20%를 넘어갔었고 그 다음부터 이제 마지막 회 마지막 24회에 회가- 왔을 때는 시청률이 무려 25.4%. 우와, 네. 대단합니다. 대단한 시청률이었죠. 마지막 시청 그 엔딩 장면에서 이제 주요 인물들이 이제 죽게 되면서 아쉬운 이야기가 많이 있었지만 시청자들이 항상 행복한 결말을 원하지 않는다라는 부분에서 이 엔딩 장면이 기억에 남았던 것이 새드 엔딩일수록 더 기억을 오래 할 수 있다. 맞네요. 라는 각인을 새겨줬었어요. 뿌리 깊은 나무가. 저희가 처음에 드라마를 접했을 때는 한글이 잘 반포가 돼서 행복한 결말을 맞이하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마지막 회에서 이제 장혁 씨가 또 죽을 맞게 되고 신세경 씨도 죽을 맞게 되면서 드라마가 더욱더 오래 기억에 남지 않나 싶습니다. 우리 김현태 기자는 뿌리 깊은 나무 하면 지금까지 기억에 남는 것 있으신가요? 네, 저는 드라마는 보진 못했지만 책을 통해서 봤는데 그 신세경 씨가 역할한 그 극중 역할 소희라는 네, 역할이죠. 소희현? 소이라는 역할. 자꾸 제가 말 실수를 하는데 일단 사과부터 드리고요. 그 나중에 원래는 지금 여기 앞전에서도 소개를 해주셨지만 듣지를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말도 잘 못하는데 실어증에 걸려서 근데 결국은 세종이 이제 그 한글을 창제를 하고 나중에는 사실 무율이 그 착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 신세경 씨하고 한석규 씨가 직접 하는지 모르겠지만 책 내용에서는 세종하고 그 소희가 서로 막 말을 주고받으면서 입술을 막 얼굴 가까이 대고 하니까 착각을 하잖아요. 저 둘이 사랑을 하나? 알고 봤더니 세종이 그 기억, 니은 발음을 연습시키고 나중에는 소희가 그 말을 할 수 있게 되는 게 책 내용인데 비슷하나요? 저는 이 장면이 아직까지도 기억에 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결국은 한글이 그 입 목구멍 모양을 따서 만든 걸로 입 모양도 굉장히 중요한 네, 것이고 네, 네. 구분을 확실히 예. 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이 네, 있었고 드라마에서는 네. 이제 그 소희 역을 맡았던 신세경 네. 씨가 장혁 씨가 다 제외를 하면서 이제 실어증에서 점점 풀려나는 네. 스토리로 아. 이어가게 되면서 로맨스를 약간 섞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네.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뿌리 깊은 나무를 안 봤으니까 좀 대충 이제 봤었는데 자막을 굉장히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시더라고요. 뭐 표음 문자는 뭐며 표음 문자는 뭐며 등등등. 그래서 이게 정말 교육적으로도 활용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들이 들었고 제일 마지막 회는 기억이 나는 게
우연히 돌리다 봤어요. 우연히 그 시간대에 제가 무엇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우연히 돌리다 네. 하얀색 소복을 입은 신세경 씨가 이제 좀 동굴 같은 데서 그쵸? 그래서 저는 이쁘다 넘겼던 그런 기억이 나네요. 네. 참 드라마가 재밌다 보니 이런 우리가 후토크를 이어가면서 전혀 무리가 없고 지금도 그 장면들이 다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엔딩 장면, 처음 한글이 반포됐던 장면, 한석규 씨가 캐스팅됐을 때 뭐 제작 발표에 나왔던 장면들이 모두 기억이 나는 것 같고 참 뿌리 깊은 나무가 우리 요즘 사회에 많이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각종 인터넷 사이트에서 뿌리 깊은 나무가 다시 재조명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좋은 드라마는 언제 봐도 좋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럼 뿌리 깊은 나무 네네네. 뭐 저는 뿌리 깊은 나무 이제 이호일 기자가 설명해 주시는 거 들으면서 2011년에 난 뭐 했나 이런 생각이 가장 크고요. 두 번째는 사극을 봄에 있어서 우리들의 공부도 정말 중요할 것이다 라는 또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이것으로 뿌리 깊은 나무 또 아주 친절하고 재미있게 이호일 기자가 설명을 잘 해줬네요. 저는 보지 못했지만 꼭 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TV 틱톡 저희들의 모든 프로그램을 다 말씀을 드렸네요. 자, 그러면 오늘 이효리 기자 어떠셨어요? 오늘 너무 재미있었고 제가 또 스포츠 예능 드라마에 관심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 짧은 시간이지만 예전 장면들 그리고 또 요즘 최근 방송되고 있는 드라마들이라든지 스포츠 예능에 대해서 한눈에 볼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 이야기를 나누는데 제가 몰랐던 부분들이 또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강희호 기자가 김현태 기자가 이야기해주면서 그런 생각들을 하니까 오늘 2시간은 너무 재미있었던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저도 이 시간이 되게 정말 좋은 게 뒷이야기를 좀 들을 수 있어요. 저희가 TV를 보면서 몰랐던 것들, 뭐 가령 슈퍼맨이 돌아왔다 텐트 안에서 VJ가 찍고 있다 이런 등등등의 몰랐던 이야기들을 저희가 서로 나누고 시청자분들에게 제공하는 면이 참 재밌는 저희 TV 틱톡의 포인트가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어떠셨어요? 네, 저도 마찬가지로 일단 몰랐던 부분을 알아가는 과정에서 참 유익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뿌리 깊은 나무 저는 책으로만 봤었는데 이렇게 드라마에서는 이런 배우들이 출연했었구나라는 점을 알 수 있었고 또 스포츠 같은 경우는 사실 저는 많은 관심을 갖고 있지 않았지만 이번에 이렇게 자료를 준비하면서 스포츠를 더욱 사랑할 수 있게 된 계기가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네, 정말 많은 이득을 주는 TV 틱톡이 아닐까 싶습니다. 혹시 정말 재밌게 본 프로그램이 있었다,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해줬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은 한국여론방송 홈페이지 시청자 게시판에 올려주시면 저희 정말 자료조사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예전 기사도 읽고 여러 가지 후일담도 많이 모아서 제공해드릴 거니까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인사하면서 끝내보도록 할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